앞권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영화 산업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도 대박난 영화가 하나 있잖아요. 빵형이 나오는 F1 더 무비입니다. F1 더 무비를 통해서 F1이라고 하는 스포츠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영화에서 조금 부족했던 부분, 그 부분을 누가 가장 설명을 잘해 주실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지금 F1 해설을 맡고 계시는 윤재수 위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짜 영화가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죠. 재밌었어. 네. 근데 영화에서 사실은 그 2시간 동안에 다루지 못하는 깊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영화라는 것들은 그 영화가 추구하는 방향이 있잖아요. 네. 사람들에게 흥미를 갖도록 하고 재미를 느끼게 해주고 감동을 느끼게 해주고 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 세계는 사실 F1이라는 세계가 바다라고 하면 네. 이 F1 더 무비가 그 바다를 소개하는 리뷰 영상이나 아니면 그 아주 멋진 사진들, 네. 여기다 흥미를 딱 가졌어요. 그러면 이제 바다로 나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정말 필요한 관문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F1 경기를 딱 보려고 보는 순간 1년에 24개 경기를 한다고요? 네. 그리고 한 경기 할 때 중계가 5개씩 120번을 봐야 돼? 와. 여기서부터 힘들죠? 네, 그 안에 담겨진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복잡하고요. 영화라는 것이 그 진입장벽을 많이 낮춰줬어요. 정말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이거 좀 재밌겠는데 느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 점은 정말 좋기는 한데, 그걸 보고도 실제 F1을 접하려고 하시면 어느 정도의 진입장벽을 만나실 수 있어요. 그나마 다행이라면 저는 아주 깊은 이야기들을 어렵게 얘기할 능력은 안 되고, 네. 이렇게 처음 오시는 분들, F1에 관심을 갖게 되신 분들에게 좀 쉽게 F1을 무엇인지 잘 느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안내자 네. 같은 역할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제가 해드리는 해설과 함께 중계를 봐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지만, 오늘 이 앞권 방송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사실 저 영화를 2번 봤거든요. 네. 2번 봤는데 보면서 실제 F1이랑 많이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저는 했어요. 네, 다른 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영화가 초점을 두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F1은 드라이버들 개인이 하는 한 명의 개인 스포츠가 아니고, 네. 팀이 굉장히 중요한 팀 스포츠다. 단순히 드라이버 2명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걸 포함해서요. 네. 이 팀 스포츠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만들어진 게 맞아요. 예, 그렇기는 한데 실제 F1은 그거보다 훨씬 더 팀의 역할이 중요한. 그러면 팀원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정확한 숫자는 계산하기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한데, 네. 큰 팀은 5, 600명 이상 가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관계된 사람으로 치면은 1000단위를 넘어가게 됩니다. 작은 팀은 네. 한 2, 300명 수준에서 모든 게 해결되는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안에서 사람들이 일을 하는 일의 종류도 많죠. 네. 그런 것들이 영화에서는 아주 일부분만, 이걸 다 설명하고 있으면 다큐멘터리지 일단 영화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설명을 안 하기는 했지만 그 안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차를 만드는 사람들, 네. 이제 만든다라고 하는 것도 정의를 하는 거에 따라서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설계해야죠. 그 직접 만들어야죠. 네. 그 다음에 그냥 만드는 것도, 차를 부품을 만드는 게 있겠지만 서킷에 와가지고 차를 조립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동하기 전에 일부 다시 해체를 하거든요. 그 일부 해체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네. 수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거기에서도 또 차를 아까 생산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재료를 다루는 사람들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그거를 실제 물건으로 만들어낼 때, 예를 들면 가마 앞에서 가마만 계속 굽는 사람도 있어요. 네. F1에 가마가 필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도자기 굽는 거랑 똑같아요. 탄소 섬유를 굽습니다. 아, 그래요? 네, 구워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안에 부품들을 도자기처럼 이렇게 예쁘게 쌓아놓고, 잘못 만들면 깨야 되고요. 그렇죠. 똑같아요. 도자기랑 똑같습니다. 네, 이런 요소들이 존재하고, 그것만 전담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해야 돼요. 되게 잘해야 됩니다. 사람이 정말 많이 필요하겠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실무에서도 네. 스포팅 부문을 전담하는 사람들의 역할, 그러니까 F1이니까 전부 그 기술자들만 있고, 그 이과에서 공대 네. 나오신 분들만 있고 이럴 것 같지만, 거기 법무를 담당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비즈니스를 담당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스포츠에서 이 규정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고, 규정 해석을 어떻게 우리가 우회를 할 것인지를 연구하는, 이걸 담당하는 사람도 있어야지 될 것이고요. 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한 경기에서 이기려고
힘을 모으는 스포츠가 F1인 거죠. 문과, 이과 다 필요하네요. 그러면. 문과 이과뿐만 아닌 게 네. 일단 그 디자인 해야 되니까 디자인하는 예체능도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건물 빨리 짓고 빨리 해체하고 이런 사람들도 필요하고 그 안에서 요리도 해야 되고요. 요리 서빙도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커피 담당하는 사람이 있는 팀들도 있고 커피 머신 매우 중요하고 특히 이탈리아 팀들은 목숨을 걸더라고요. 중요하죠. 커피에. 네. 정말 다양한 사람들. 그 호스피탈리티는 마치 그 호텔 경영하듯이 그 호텔 관리하듯이 네. 예, 운영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드라이버들과 일부 팀원에겐 거기가 숙소이자 그 어떤 휴식 공간이 되기도 하니까요. 이런 요소들이 다 모여야만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뭐 요리 잘 못하면 경기력에 영향이 있나요?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네. 예를 들자면 건물을 빨리 올리고 내린다. 특히 이제 팀빌딩이 올라가는 유럽 경기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 전에 화요일쯤 네. 건물이 올라가야 돼요. 완성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일요일 밤이나 월요일까지 백투백 레이스일 경우에 전에 건물을 해체를 해가지고 실어오면 그거를 가장 빠른 속도로 그 안에 이제 건물을 3층까지 올리면서 거기에 배선도 다 하고 이제 거기에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아까 얘기한 요리사들이 요리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까지 네. 다 맞춰가지고 튼튼하고 안전하면서 불 안 나게 실제로 팀 본부가 불이 난 적이 있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2012년에 스페인에서 윌리엄스가 이게 불이 나면서 네. 막 그 시즌 처음 우승했다가 갑자기 그 이후로 한동안 고생했어요. 팀 건물 다 불타버리는 바람에 장비들도 불타고 어쨌든 네. 이제 이런 게 준비가 잘 돼야 그 팀의 차를 잘 조립하고 그 다음에 전략을 수립하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그 팀과의 어떤 통신, 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또 PC들이 연결을 하거든요. 그쵸. VPN으로 연결을 다 해놓고 네. 이런 것들이 다 돌아가서 그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데 건물 빨리 못 지으면 이게 다 하루가 늦춰지는 순간 상당수의 프로그램을 못하고 그러면 경기력이 직접적으로 안 좋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모든 요소들이 별로 안 중요해 보이는 분들의 역할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중요하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데 네. 이러면은 거의 뭐 한 46부작 다큐멘터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연봉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막스 베르스타펜이 뭐 900억을 받는다, 뭐 몇백억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실제로 얼마 받는지 진짜 궁금한데. 네. 일단은 막스 베르스타펜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은 연봉을 받을 것으로 추측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대략 그 정도 될 거라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얼마인지를 딱 잘라 얘기하기는 네.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마치 그 슈레딩거의 고양이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게 맞다라고 마음을 정하고 네. 그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춰 나가면 실제 그렇게 될 수 있고요. 그게 아니다라고 내가 마음을 정하고 뜯어보면 네.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양자역학 같은 얘기가 되어버리네요. 네. 근데 실제 그게 네. 같이 존재한다는 게 뭐냐면은 정확한 계약 조건을 일단 몰라요. 계약 조건을 공개하려고 하지는 않고요. 네. 큰 틀에서는 이제 루머, 얘기들이 오가죠. 오가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계약 협상을 했던 사람들의 어떤 매니저들이 존재하고 매니지먼트 회사들이 뒤에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는 얘기가 퍼져요. 다른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네. 그런데 정확한 계약 조건이 매달 얼마씩 드립니다. 아주 평범한 회사에 들어가는 월급장이식으로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네. 셀러리맨식으로 주면은 그나마 뭐 1년에 얼마를 받든 주급을 얼마를 받든 어떻게 환산이 되는데 그쵸. 그런 계약이 아니고 아주 복잡한 옵션 덩어리예요. 성적에 따라서 아니면 활동에 따라서 아니면 그 계약의 변경에 따라서 이게 그러니까 벌어지지 않은 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스폰서들이 대부분 붙어 있거든요. 그렇겠죠. 모터스포츠가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스포츠고 특히 포뮬러가 심하기 때문에 네. 스폰서들과 같이 F1으로 올라왔어요. F1에서도 스폰서가 드라이버마다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팀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이제 이런 경우에 그 스폰서들은 이 사람에게 돈을 주는 걸 전제로 이렇게 주는 걸 전제로 계약을 해가지고 그 돈을 팀에게 주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또 계약 조건에 따라서는 팀을 안 거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또 이 드라이버가 거느린 팀원들이 있어요. 팀원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 네. 사람은 이 드라이버가 데려온 사람이지 팀에 속한 사람이 아닌데 팀원이에요. 이거를 드라이버가 주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 드라이버의 연봉에서 그걸 준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사실 돈의 흐름으로 보면 스폰서가
이 거느린 사람한테 준 거지 팀도 안 거쳤고 드라이버도 안 거쳤거든요. 마치 이게 아주 복잡한 큰 회사의 회계 처리랑 비슷해서 네. 네,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가 가고 또 F1에서 분식 회계를 금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 재정 규정을 어겼냐 부분에서 네. 그 부분에서만 회계사들이 정한 기준에 따라 가지고 기준이 있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뭐 아주 유명한 언론사에서 세계 100대 스포츠인 막 그 포브스가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많이 네. 합니다. 매년 합니다. 네. 그런 거 발표할 때는 뭐 자기 마음대로 따지면 되잖아요. 그쵸. 원하는 대로 기사를 낼 수가 있고 어떻게 얘기해도 틀린 게 아니니까 얼마나 편하게 기사를 쓸 수가 있어요. 사실 확인이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연봉이 적은 모 회사 기준으로 네. F사 기준의 그 연봉으로 아주 적은 드라이버는 실제는 받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주고 있는데 네. 명목상으로 연봉을 얼마 받는다라는 조건이 있을 수 있죠. 그 재밌는 정도로. 이야기 중에 그런 게 네. 있죠. 예전에 키미 라이코넨이라는 드라이버가 있어요. 네. 제가 지금 살아있는 드라이버 중에는 제일 좋아하는 드라이버입니다. F1은 은퇴한 지 5년쯤 됐는데 키미 라이코넨 같은 경우가 페라리에서 챔피언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2시즌을 더 뛰었다가 네. 잠정적으로 F1을 떠나요. 그리고 2년 뒤에 다시 F1 복귀를 선언했는데 그때 네. 윌리엄스로 복귀할 거란 예상을 깨고 로터스 F1 팀, 그게 뭐냐면 망한 르노예요. 르노가 망했거든요. 네. F1 르노 팀이 있었는데 그 르노가 버렸어요, 팀을. 그때가 마침 그 리만 브라더스 시작해가지고 경제 여건 안 좋아서 자동차 회사들 다 떠날 때 이 네. 팀은 크래시 게이트라는 의도적인 충돌로 경기 결과에 영향을 주려 한다는 모터스포츠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정말 생각도 해서는 안 되는 그 나쁜 짓을 네. 실전에서 했어요. 그래서 바로 퇴출됐죠. 그때 당시에 팀 수석이 퇴출됐고 기술 최고 책임자도 퇴출이 됐어요. 네. 놀랍게도 드라이버는 퇴출이 안 됐어요. 그 영화에서 나옵니다. 네. 사고를 친 드라이버는 퇴출이 됐고, 네. 근데 사고를 친 드라이버가 자수를 하면서 알려졌어요. 사실 이게 비밀리에 진행된 작전이기 때문에 네. 이 눈치라도 챘으면 정말 난리가 날 일이라 비밀이었다가 네. 그 드라이버가 자기 시트를 뺏기니까 성적 부진으로 시트를 뺏기니까 앙심을 품고 사실을 알린 거죠. 그러면서 1년 뒤에 알려진 거예요, 이 사건이.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경제적으로 힘든데 네. 이런 일까지 한 걸 본 그 르노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F1 안 해. 그치. 하면서 이제 발을 살짝 뺐죠. 완전히 빼진 않았어요. 이게 르노는 완전히 뺄 입장인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네, 그런 거고. 네. 어쨌든 그 네. 르노가 그렇게 망해서 이제 이거를 창투사에게 넘겨요. 지니 캐피탈이라고. 네. 그러면서 몇 년에 걸쳐서 소유 구조가 바뀌는 게 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몇 년에 걸쳐서 바뀌어서 2011년에는 로터스 르노 GP, 2012년이 로터스 F1 팀 이렇게 탄생을 하게 되면서 그때 네. 얘네들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 게 키미 라이코넨이 우리 팀으로 돌아온다. 스타 마케팅을 한 거네요. 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창투사가 이걸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무슨 큰 회사도 아니고 창투사의 특징, 비싸게 팔아야죠. 그리고 실제 돈 없음. 그거 있잖아요. 네. 사실 다 남의 돈 가지고 끌어와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네. 사실 다 어음으로 이렇게 넘어와 있지. 실제 쥐고 있는 현찰 없고 네. 딱 그랬거든요. 아, 그런데 르노를 이어받은 거니까 우수한 인력이 있고요. 그렇겠죠. 그 다음에 팀 본부나 그냥 건물, 뭐 돈 들어가는 물건은 정말 잘 갖추고 있어. 자산은 있어요. 네. 지금 쥐고 있는 현찰이 없어서 문제지. 그리고 이제 뭔가 약속 같은 건 많아요. 이 친구들이 키미 라이코넨이라는 거물을 데려오기 위해 가지고 조건을 제시를 하는데 우리는 일정 기간으로 지급하는 급여를 최소화하는 대신 인센티브에 올인을 하자 돈이 해가지고 없으니까. 네. 어. 획득하는 포인트당 우리는 지금 약한 팀이라 포인트를 네. 따기 좀 어려울 거야. 하지만 네가 따준다면 그 포인트에 따라 가지고 돈을 많이 줄게. 사실 10등 한 번 하기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10등을 해야 1포인트 줘요. 네. 그럼 연간해서 뭐 몇 포인트나 따겠냐. 50포인트 따면 다행이다. 이러고 이제 데려온 거죠. 굉장히 머리를 많이 썼네요. 그렇죠. 네. 이제 물론 포디엄에 오르고 이러면 한 번에 15포인트, 2등하면 18포인트, 우승하면 25포인트 들어오거든요. 네.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 해에 키미 라이코넨이 선전을 펼치면서 거의 매 경기 포인트를 따고 네. 포디엄에 10차례 가까이 올라가고요. 심지어 시즌 최종전 가까이 가서 최종전에서 앞 경기에 우승까지 해버려요. 챔피언십 경쟁을 하는 겁니다. 수백 포인트를 따면서. 네.
정말 밖에서 보기에 팬들은 신났죠. 이 팀 내부에선 난리가 났지. 창투사 망했다. 돈이 없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와. 직원들 월급이 안 나가기 시작합니다. 에? 현찰이 없는데 네. 지금 이 친구 포인트를 떼어줘야 되니까 네. 이것도 다 주는 것도 아니에요. 일부라도 변제를 하면서 어떻게든 이 시간을 끌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현찰이 없으니까 직원들 월급을 못 주는 거예요. 이런 비상사태가 벌어져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네. 나중에 상당수의 우수한 인력이 권고사직 있잖아요. 지금 그만두고 나가시면 얼만큼 더 챙겨드리겠습니다. 하죠. 네, 이렇게 해서 좀 인력도 감축도 해보고 결국 라이코넨이랑은 돈을 다 주진 않고 합의를 봐서 이제 중간에 그래서 다음 시즌에 시즌 끝나기 전에 떠나요. 그렇게 해서 이제 또 페라리라는 빅팀으로 다시 갔기 때문에 뭐 라이코넨은 뭐 그나마 오히려 잘 됐다라고 할 수 네. 있지만 그 이후로도 그 팀원들은 네. 남아있는 수백 명의 팀원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렇겠지. 처음으로 한국인 F1 팀원이 됐던 그 김남호 박사와 김용원 박사라는 두 엔지니어 분이 있는데 한 네. 분은 김남호 박사는 퍼포먼스 엔지니어고 김용원 박사는 에어로다이나믹 엔지니어였어요. 이 두 분이 네. 하필 둘 다 그 팀이었어요. 월급 안 나올 때. 그래서 이 권고사직 받고 나가신 분이 김용원 박사고 김남호 박사는 월급 못 받고 정말 고생하면서 버티시고 뭐 이런 역사가 있었죠. 한국인 F1의 역사는 그때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분들 아직도 F1에 있어요? 김남호 박사님은 조금 다른 쪽 일을 하시는 걸로 얘기를 들었고 지금은 네. 김용원 박사는 현재 윌리엄스라는 팀에서 네. 에어로다이나믹 프로젝트 리더 그게 이제 그 직책 이름이에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공격학 부분에서 꽤 높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F1 네. 경력이 그래도 지금 16년이니까 중요한 일을 할 만하죠. 네. F1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요거의 정체를 조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요 정체성이 네. 정말 아주 수상한 놈입니다. 이게 네.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면도 사실 존재하고요. 머리에다가 그 삼원색 같은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빛의 삼원색 아시나요? 네. 위쪽에 빨간색이 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스포츠 엔터테인먼트가 딱 들어가요. 네.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가 뭐 비슷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일단 비슷하다고 치고요. 네. 근데 그냥 단순한 스포츠라고 하기에는 정말 색깔이 많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테크놀로지가 들어갑니다. 물론 요즘 스포츠 과학 대단히 많이 발전했고 네. 스포츠의 과학을 접목시키죠. 사이클만 해도 이제 사이클에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존재하지 않고 똑같은 사이클을 만들어서 주구선 경기를 한다 그래가지고 사이클이라는 대회의 가치가 없어지진 않잖아요. 네. 그런데 모터 스포츠는 그렇지가 않아요. 똑같은 차를 나눠주고 경쟁을 시키는 것이 본질에 안 맞는 모터 스포츠가 태반이에요. 똑같은 차를 주면 안 돼요, 여기는. 네. 그러니까 차를 누가 잘 만들었냐라는 요소가 꼭 들어가야 되는. 뭐 기준점은 있죠. 그렇죠. 예, 뭐 이렇게까지는 하면 안 된다. 뭐 요건 지켜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일단 모터 스포츠는 이름이 모터 스포츠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터가 달린 스포츠인데 모터는 여기서 전기 모터뿐만 아니라 엔진 같은 네. 거 포함해서요. 그러면 엔진 달고 스포츠하면 다 모터 스포츠예요. RC 카를 몰아도 모터 스포츠고 네. 비행기를 가지고 경주를 해도 모터 스포츠고요. 스노모빌 가지고 눈길에서 달리는 모터 스포츠도 존재하고요. 모터보트를 가지고도 지금 경주를 하고요. 아주 많습니다. 일단 차로 오기 전에 많아요. 네. 이런 다양한 것들 중에서 일부는 같은 차를 주고 경쟁을 하는 게 생겨났죠. 이건 문자 그대로 생겨난 거예요. 인위적으로. 근데 좀 자연스러운 친구들은 네. 누가 빠른 걸 만들 수 있느냐에서 출발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테크놀로지가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종료가 있고요. 또 하나는 비즈니스가 들어갑니다. 빠질 수 없죠. 사업이죠. 네. 물론 요즘의 프로스포츠는 다 비즈니스입니다. 네. 근데 그 의미가 아니라 여기는 비즈니스가 아니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회사가 없더라도 네. 선수가 돈을 버는 프로스포츠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겠지만 여기는 그 회사라는 게 깔리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 모터스포츠들이 많아요. 그 중에 대표가 또 F1이고 이 세 가지의 교집합에 들어가는 게 F1에 해당돼요. 스포츠 엔터테인먼트와 테크놀로지와 비즈니스 요게 딱 모여가지고 거기 흰색 빛이 착 나오는 네. 거기가 F1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F1은 탄생의 단계부터 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F1이 무슨 의지가 있어가지고 F의 의지가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온 게 아니고 네. 포뮬러 1 신 같은 분이 창조하신 게 아니고 네. 그 신의 의지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온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자동차가 탄생했을 때 얼마나 빠른지 알고 싶기도 하고 호기심.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자존심. 내가 빠를 것 같아. 무라 일체가 되어서 네.
기계가 빠른 것은 내가 빠른 것이다. 해가지고 내가 빠르다고 느끼고 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차를 몰면서 고속도로에서 그거 느끼시는 분들 많잖아요. 많죠. 그게 네. 모터스포츠의 본질에 매우 가깝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모터스포츠 발전 가능성이 많은 나라라고 봐요. 이제 그거를 위험한 공공도로에서 규정 위반하면서 하지 마시고 서킷에 와가지고 차를 몰고 직접 하시면 그게 네. 바로 모터스포츠입니다. 모터스포츠 초원에 충실하신 거죠. 네. 아직 제대로 된 인도를 못 받으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거예요. 그 네. 기반이 있어야 되고요. 네, 어쨌든 처음에 이런 기반을 가지고 호기심, 나의 자존심, 아니면 내가 빠를 것 같아라는 근거 없는 근자감. 네. 그 다음에 차를 만들었으면 홍보를 하고 싶은 이런 의도. 그렇죠. 네. 그 홍보가 지금보다 더 문제였던 건 옛날에 마차를 이겨야 되니까, 말을 이겨야 되니까. 이 산업의 근간이 마차인데 네. 심지어는 정부에 가가지고 규정 하나 바꾸는 것만 얘기하려고 그래도 다 그 업자들하고 연관되신 분들, 마차업계, 말업계와 연관되신 분들만 있잖아요. 네. 거기 가가지고 신생산업 자동차를 내게 맞게 이거 규정 하나, 도로 규정 하나 바꾸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마차 도로 망가져, 저거 못 다니게 막 이런 게 진짜 횡행했거든요. 네. 마차가 다니는데 버스 노선 만들었는데 니들 거기 이거 방해하지 마, 막 이런 산업. 이 교통 쪽이 뿐만 아니라 모든 도로라든지 뭐 모든 부분이 다 연결돼 있어요. 그 말 생육과 관련된 축산업까지 해가지고 그쵸. 모든 게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이걸 하니까 홍보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걸 보여줘야 되고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있으면 또 파는 거에 홍보도 해야 되죠. 중요하죠. 우리 네. 차 사야지. 네. 심지어 그때는 몇 대 안 만드는데 대량 생산은 하는데 그 네. 공장제 대량 생산 그 컨베이어 벨트가 아직 안 나왔을 때이기 때문에 많이는 만드는데 힘들어. 그러면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그쵸. 더더욱.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홍보 요소 이게 핵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회사의 입김과 이런 게 중요하다 보니까 웬만한 자동차 회사의 창업주는 전부 다 드라이버예요. 직접 대회 나가가지고 심지어 그러다 열어 죽었어요. 죽더라도 하는 거예요. 그 죽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네. 속도가 생각보다 빨랐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1900년 정도만 해도 네. 웬만한 대회에서 나오는 차들은 시속 50km 이상은 당연히 다 달리고 시속 100km 육박을 하고 시속 200km는 1905년쯤에 아마 넘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죽을 수 있죠. 그렇죠. 물론 네. 이 레이싱에 나오는 차는 아니고 그 최고속도 도전이라는 모터스포츠가 또 따로 있다 보니까 그건 또 별도네요. 최고속도 그건 지금도 있는 모터스포츠예요. 최고속도 네. 도전은. 그러다 보니까 대회 나오는 것도 시속 100km 저두는 우습게 왔다 갔다 하는데 네. 도로는 마차나 다니던 동네 비포장 도로잖아요. 포장된 데서만 해도 위험한데 그쵸. 비포장 도로에 더 중요한 건 이걸 사람들한테 홍보는 하는데 나와서 보는 사람들이 차가 뭔지 몰라. 그리고 집 앞에 뭐 한대니까 네. 축제구나 하고 나왔어요. 어디서 쇳덩어리가 엄청난 속도로 말보다 빠른 속도로 와가지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곱게 지나가 모르겠는데 흔들흔들 가다가 사고가 나기도 하고 벗어나기도 하고 그러면 칠 거 아니에요. 이러면 인명사고가 안 날 수가 없죠. 자,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안전규칙들이 생각이 되지만 네. 초창기엔 그런 게 없잖아요. 없죠. 그래서 매우 위험한 상황 속에서 창업주들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대표적으로 르노 삼형제. 르노라는 회사가 원래 그 6형제 중에 3명이 창업을 했잖아요. 네. 그 중에 막내 마르셀 르노가 1903년에 모터스포츠 역사의 제일 중요한 경기 중에 하나인 파리 마드리드 레이스. 레이스가 코스가 그냥 뭐 없어요. 파리에서 마드리드까지 출발선, 결승선 경해놓고 경기하는 거예요. 네. 그 경기에서 죽었어요. 마르셀 르노가.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모터스포츠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홍보를 위해서도 해야 돼. 네. 신기술 뭐 미래를 위해서도 해야 돼. 그리고 마침 또 뭐 파리 박람회하고 막 기술 막 홍보하고 하던 그 프랑스가 또 모터스포츠 대회를 주로 개최를 하다 보니까 네. 거기에서 이런 요소들이 전복이 다 된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최초의 제한된 구간 안에서의 레이스가 이제 그랑프리라는 게 생기는데 일단 이 그랑프리라는 이름부터가 경마에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어로 돼 있죠. 프랑스에서 했으니까. 네. 그게 파리 옆 도시 르망에서 그걸 처음 한 거예요. 최초의 프랑스 그랑프리가. 네. 그 도로에 사용했던 도로의 일부분을 1923년에 재활용해가지고 네. 그 24시간 동안 경기를 치른 게 르망 24시간. 지금도 하는 그 네, 르망 1923년에 그게 생겼고 네. 그러다 보니까 파리 그랑프리라든지 이 르망 24시간이 뿌리가 같죠. 그래서 F1과 르망 24시간이 배다른 형제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이야기 듣긴 했는데 왜 배달은 형제인지는 몰랐거든요. 네, 그래서 선수도 겹치고 팀도 네. 겹치고 옛날에는 그냥 다 같이 했어요. 맞아요. 이쪽 하다가 이쪽하고 이쪽 하다 이쪽하고 이건 어차피 날짜는 안 겹치니까 네, 한동안 겹쳤던 적도 있습니다. 네. 예, 그거는 이제 좀 갈라섰을 때 프랑스가 F1을 좀 멀리 하려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고요. 네, 어쨌든 이런 요소들이 겹쳐 있는 스포츠라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네. 이게 다른 스포츠의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 일론 머스크 좋아하시는 분들 테슬라 주식 가지고 테슬라만 잘했으면 좋겠는데 어디 스페이스X 한다고 하늘에다가 돈을 갖다 버리는 물론 뭐 발사 잘해서 막 신기술 놀라워 박수치고 막 좋기는 한데 저거 다 돈을 하늘에다 버리고 태우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근데 뭐 하나 뭐 잘못되면은 막 주식 벌써 막 떨어지고 맞아요. 기분이 안 좋잖아요. 네. 또 반대로 얘기하면 스페이스X를 쏘는데 나사 기준에서 보면은 아니 쟤네는 차나 만들 것이지 와가지고 우주 개발은 전에 해본 적도 없는 애들이 갑자기 우리가 전혀 안 하던 방식으로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처음 기준을 했을 때, 네. 처음 만났을 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의 주류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로 보면 테크놀로지로 봐도 이해가 안 되고 네. 비즈니스로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럴 수 짓인데 있죠. 그 교집합이 존재한다. 여기만의 관점으로 보면 그 교집합에 딱 맞는 그거를 잘 해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지금은 뭐, 네. 스페이스X가 굉장히 놀라운 업적을 이룩하면서 그렇죠. 잘 굴러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F1의 위치가 딱 그래요. 거기에 스포츠를 섞은 거예요. 너무 어렵다. 와, 예. 비즈니스랑 테크를 합쳤는데 여기에 스포츠까지 교집합으로 넣어야지만 F1이 그렇죠. 그러니까 올림픽 보는 마인드로 보면은 이건 무슨 스포츠도 아닌 것이 뭐 말도 안 되는 방식이고 아니 그걸 왜 저렇게 공정하지도 않고 뭐 하는 네. 짓이야가 되고요. 또 네.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스포츠 입장에서는 야 이게 무슨 뭐 돈이 많이 드는 스포츠래 뭐 연봉이 비쌌대 차값이 비싸대 이렇게 많이 보잖아요. 스포츠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그렇죠. 예. 근데 비즈니스 입장에서 보면 야 이거 무슨 다 적자야. 팀도 적자래. 드라이버도 돈 쓰기만 하고 못 번데 이게 뭐 하는 말도 안 되는 비즈니스가 이게 비즈니스가 어딨어. 네.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테크니컬 쪽으로 보더라도 첨단 기술을 얘들이 갖다 쓰기만 했지 이게 무슨 뭐 첨단 기술에 얘네가 무슨 업적을 야 거기서 네가 대회에서 1등해서 그걸 뭐 어쩔 건데 뭐 또 흔히 하는 얘기가 승용차에다가 바로 갖다 쓸 기술이 몇 개나 있어 이렇게 바로 나오잖아요. 네. 그 말이 맞죠. 야, 100%가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각각의 주류 입장에서 그게 맞는 거고 네. 이 교집합은 다른 세계라서 그래요. 음. 그 교집합의 정점에 있는 F1이라 더더욱 그게 도드라져 보이다 보니까 더 이상하게 보이겠죠. 저도 이제 자동차 쪽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이야기 나올 때마다 공기역학이 어떻고 CD 값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 진짜 네네네. 많이 하는데 예. 양산차에서는 사실 이게 딱 와닿진 않거든요. 사실. F1은 속도가 좀 빠르잖아요. 그쵸. 일반 승용차와 근본적으로는 같아요. 자동차를 알게 되면 F1을 더 재밌게 볼 수 있는데 이 공기 저항이라는 요소가 일반 승용차가 고속도로에서 우리나라의 제한 속도가 지금 제일 빠른 곳이 시속 110km 정도 맞아요.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 시속 110km 정도를 내는 레벨에서는 그렇게까지 치명적으로 작용하진 않습니다. 이게 속도가 더 커지면 네. CD는 속도에 비례하지 않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오는 드래그는 그 CD 값에다가 여러 가지 요소를 곱하거든요. 뭐 네. 밀도라든지 단면적이라든지 이제 속도를 곱하게 되는데 속도는 그냥 곱하는 게 아니라 제곱으로 곱해요. 드래그도 오. 제곱으로 곱하고 다운포스도 제곱으로 곱하고 양력도 제곱으로 곱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속도에 제곱이 붙으니까 시속 110km에서 별로 안 중요했던 일이 시속 330km에서는 3배가 아니라 9배로 작용을 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1kg짜리 아령을 들었을 때는 무게가 있나? 쉽게 막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그쵸. 9kg을 갑자기 주면 갑자기 세상이 달라지죠. 그렇죠. 아마 벤치프레스를 해볼까요? 네. 내가 20kg을 들어요. 좀 무게가 있다는 건 알겠지만 20kg을 하던 친구에게 180kg을 주면 어떨까? 움직이지도 못하죠. 그렇습니다. 네. 사실 170 하던 사람이 180을 줘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게 킬로만 한계에 늘려도- 다가가면. 네. 네, 이런 한계에 해당하는 속도가 시속 300km가 넘어간 영역들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막 이런 복잡한 개념들, 공기역학적 개념들이 엄청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되죠. 네, 이런 게 사실은 승용차 쪽에도 존재하는데 이거는 네. 아주 깊이 파시는 분들, 차를 만드시는 분들은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연비에도 영향이 있고요. 맞아요. 네. 요즘 네, 전기차 굉장히 중요합니다. 넘어가면서 네. CD 값을 엄청나게 강조들을 많이 하긴 하세요. 네, 저항이 적어야 연비가 좋아지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운포스를 높이려고 그 CDL에 해당하는 그 CD를 연구하진 않거든요. 그쵸. F1은 합니다. 연비를 해야죠. 줄이기 위해서도 하는 건 맞아요. 네. F1도. 공기 저항을 줄이는 것이 그 날개가 달리기 전에 1968년까지는 지상 과제였어요. 공기역학에서 네. 저항 줄이기 음. 그거에만 올인을 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네. 실제로 승용차의 그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F1의 공기 저항을 줄이려는 노력이 옛날에는 이어져 있었죠. 네, 지금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그만큼 기술이 발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 옛적에 폭죽 쏘는 기술과 지금의 달나라에 사람을 보내는 로켓을 쏘는 기술과 근본적으로 비슷한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다른 부분이 물론 아주 많지만 네. 근데 근본적으로 그 비슷한 부분은 옛날에 있던 걸 그대로 우리가 이해해도 되거든요. 그 물리 법칙도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고 네. 예, 그것과 마찬가지로 옛날부터 있었던 마차의 기술들이 지금의 자동차에 많이 이어져 있고요. 네. 마차의 기술이 F1까지 온 것도 많아요. 마차 기술이요? 예, 마차의 기술이 은근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브레이크, 마차 브레이크 있습니다. 이거를 그래요?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더 중요한 거, 마차에도 디퍼런셜이 들어가거든요. 디퍼런셜은 원래 마차에서 연구되던 기술이에요. 각종 서스펜션도 마차부터 연구가 옛날에 다 됐던 것들이고 오. 당연히 있었어야죠. 당연히 그건 있어야 예. 될 것 같아요. 유모차에도 예, 요즘 서스펜션이 말이 뭐냐, 달리는데. 네. 엔진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탄 사람의 그 느낌. 그 서스펜션이란 것도 편안하기 위해서 막 뒤에서 뒷자리에서 잠들기 위해서 이제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지만 처음에 네. 나온 것도 그렇고 모터스포츠로 접근하신 분들은 네 바퀴가 땅에 다 붙어 있기 위해서 그래야만 네 바퀴가 제대로 물리적 힘을 발휘하면서 그렇죠. 움직이고 의도한 대로 갈 수 있고 의도하지 않은 사고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서스펜션의 존재 이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잘하면 편안하게도 갈 수 있다라는 게 섞여 있는 거죠. 네. 네, 어쨌든 이게 다 마차 기술이에요. 마차부터 마차에서 나왔죠. 네. 비롯돼서 이렇게까지 왔다. 그렇죠. 근데 마차는 브레이크를 안 밟는 줄, 그냥 말이 우어 하면은 멈추는 줄 아시는 분들이 사실 그런 줄 있어요. 알았어요. 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 말은 멈췄는데 뒤에 차는 가고 있으면 부딪힐 거 아니에요. 어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안 되죠. 말 죽지 않을까요? 너무 빨리 달리다 바로 멈춰버리면 자기 힘을 버티도록 진화가 된 친구들이지 그렇죠. 뒤에 탄 사람과 마차의 무게를 버티려고 한 건 아니죠. 그렇죠. 심지어는 그 마차를 거의 버스 사이즈로 한 것들도 있었는데 이거 말 어떡해요, 이 말들. 그런 게 있죠. F1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제한적인 비즈니스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네. 팀도 10개밖에 없고. 이제 11개 될 겁니다. 11개 내년에. 될 건가요? 캐딜락이 옵니다, 내년에. 그게 신생팀이 들어오는 게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죠. 아. 원래는 신생팀이 들어왔으면 하는데 여러 가지 벽이 있습니다. 장벽이 있어요. 어떤 장벽일까요? 일단은 기득권의 장벽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네. F1은 굉장히 재밌는 게 비즈니스, 테크놀로지, 스포츠는 좀 덜한데 네. 비즈니스와 테크놀로지는 현실 정치와 연관이 많잖아요. 국제 정치와도 연관이 많고 네. 국내 정치와도 연관이 많고 비즈니스는 그 자체가 또 경제잖아요. 또 경제와 정치는 서로 맞물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따로 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네. 이게 이 스포츠의 특성상 또 뿌리가 이런 역사적인 기반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들과 연관을 가지고 성장하고 현재는 그게 없으면 안 돌아가는 수준으로 성장을 했다 보니 이게 현실 세계랑 굉장히 비슷해요. 현실 정치 경제랑. 자, 그래서 무엇이 옳다 그르다는 없어요. 사실 여기는. 네. 어떤 의미로 보면 나쁜 놈 하면은 정말 나쁘게 볼 수 있는 요소가 많고요. 네. 우리 편은 선 그 자체야. 우리는 그냥 정의의 사도야. 막라고 믿으면 그렇게 볼 수 있는 요소들도 있어요. 네. 근데 사실 한 발 물러서서 보면 정치와 경제의 선을 얘기하는 게 약간 좀 우스운 얘기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쵸. 특히 경제는 관점을 바꿔서 보면 이건 네. 옳고 그른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혹은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의 문제잖아요. 네. F1이 딱 그렇거든요. 아. 선악을 따지는 순간 이제 굉장히 편협한 관점을 가지고 큰 그림을 못 보게 돼요. 이제 신생팀이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 신생팀이 들어온다. F1의 수익 구조상 F1 팀의 주된 수익 구조 상당 부분이 배당에서 나오는데 1년 동안 F1이 거둔 매출 아니고 수익의 네. 일정 부분을 쪼개서 줍니다. 그러면 10팀이 나눠 가지는 것과
열한 팀이 나눠 가지는 것은 갑자기 우리의 매출이 수익 아니고요. 각 팀의 매출이 9%가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9%가 사라지는 경제 정책을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어려움이 있겠죠. 쉽지 않은데요? 근데 그거를 결정을 누가 하냐면 네. F1 커미션에서 하게 되는데 F1 커미션은 FIA가 들어오고요. 여기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의 기술은 제도적인 거 포함해가지고 네. 제도와 기술을 다 포함해서 관리하는 약간 올림픽으로 치면 IOC 같은 입장이고 국제 정치로 치면 UN 같은 친구들이에요. 네. 네. 누구의 이익에 편파적으로 하지 않고 편파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다들 그렇게 이해해요. 자기가 싫어하는 쪽을 편파하고 있다고 다들 주장해요. 네. 어쨌든 이게 있고 F1은 또 나름의 얘네는 자신들이 믿는 신이 있죠. 돈이라는 신이 있어요. 아. F1은 회사잖아요. 네. 돈이라는 신을 믿는 여기 신이 없는 FIA와 돈이라는 신을 믿고 있는 여기 F1이 있어요. 그 와중에 F1 커미션에 여기 대표들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F1 팀 대표도 들어가요. 각 팀의 대표가 다 들어가요. 네. 자, 그러면 그래놓고 한 표씩 줬거든요. 그쵸. F1 팀들이 자 9% 너네 내년부터 돈을 덜 줄게. 신생팀 오케이? 하면 참으로 찬성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거는 비즈니스나 경제적 관점으로는 절대 반대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물론 여기는 반대만 하고 끝나는 거니까 우리한테 뭘 해줄 건데가 바로 나오겠죠. 협상을 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네네. 네. 그럼 시장 확대에 대한 약속이라든가 야 시장이 파이를 키우면 되잖아. 10% 이상 100 확실히 커져. 어떻게 증명할 건데? 막 하면서 이제 조건들이 붙고 네. 서로 이제 거의 정치와 경제. 여기는 그래놓고 다 협상을 하는 스포츠거든요. 네. 그 합의를 어떻게든 해냈어요. 그 합의가 이루어지는 게 보통 한 6, 7년에 한 번 합의가 되거든요. 네. 뭐 바꾸는 게 진짜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익 주체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겠다. 서로 다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니까. 네. F1 팀이 왜 남의 팀의 이익을 돕겠어요? 그쵸. 예. 그리고 F1은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해야 되고 심지어 F1은 자신들을 소유한 모회사가 있어요. 팔렸죠. F1은 이제 예전에는 우리 CVC, 시티 벤처 캐피탈이 가지고 있었고 네. 지금은 리버티 미디어, 미국의 리버티 미디어가 가지고 있죠. 리버티 미디어의 이익에 부합해야 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죠. 그렇죠. 네. 이것이 자본주의죠. 네, 그 회사고. 네. 그렇다 보니까 리버티 미디어의 이익에 충실해야 되고 F1은 자기 팀의 이익에 충실해야 되고 FIA는 자신들이 믿고 있는 공정, 그게 진짜 공정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네. 그거에 부합해야 되고 그걸로 합의를 하려니까 합의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콩코드 협정은 이루어질 때마다 역사책에 나오면서 몇 차 콩코드 협정 합의 도달 해가지고 그 1차 콩코드 협정 합의된 것 때문에 F1이라는 회사가 생겼어요. 그게 F1 탄생의 비결입니다. 1차 콩코드 협정이 탄생하기 전에는 네. 모든 팀의 모든 드라이버가 1년 동안 엔트리리스트를 정해놓고 모든 그랑프리에 참가할 의무가 없었어요. 그때의 그랑프리는 F1은 그 테니스랑 굉장히 비슷한데 롤랑가로스, 윈블던, US 오픈, 호주 오픈 있죠. 4대 메이저. 예. 네. 그런데 똑같은 선수가 네.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 이번에 무슨 사정이 있어? 그럼 안 가도 되잖아요. 그렇죠. 선수가. 네. 그런다고 그 선수 너는 자격 정지 안 하잖아요. 네. 그리고 누가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재밌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스타급에 정해진 사람들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시청률이 크게 오갈 수 있고 흥행이 그쵸. 예를 들어서 비슷하게 운영된 거기도 그랑프리라는 이름을 쓰는데 한 13년, 15년 전쯤으로 시계를 돌려볼게요. 우리나라 분들이 잘 아시는 걸로 김연아 선수가 피겨스케이트 대회 나가는데 1차 그랑프리 나가고 3차 나가고 5차를 나가요. 네. 1, 2, 3, 4, 5, 6차를 다 생중계를 해준단 말입니다. 시청률이 같을까요, 과연? 당연히 다르죠. 그렇죠. 네. 이제 흥행을 위해선 김연아 선수 모든 그랑프리에 다 참가를 해야 됩니다라고 계약을 할 경우 네. 얘기가 달라지죠. 당연히 다르죠. 그러면 전체적인 흥행이 확보가 될 수 있고 사람들도 이게 올 거라는 기대를 갖고 현장에도 내가 가서 볼 생각을 더 할 수 있죠. 네, 여긴 확실히 1년 전에 예매해야 되는데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예매를 해요. 내가 팬인데. 그렇죠. 이 계약이 처음 규정에 들어가서 모든 선수와 모든 드라이버가 1년 동안 참가해야 함. 안 나오면 자격 정지예요. 예. 완전 의무 조항으로. 그게 만들어진 게 네. 1982년입니다. 그 전에는 그래서 나오다 말다 했어요. 그때는 약간 흥행이 좀 들쑥날쑥했겠네요. 그러면. 흥행이랄 것도 사실 없는 수준이었죠. 그래 중계권이 안 팔려요. 연간 중계권을 팔려면 네. 시스템을 딱 정해놓고 요즘 그
국제적인 유명한 축구, 야구 뭐 이런 것들 해외 중계권 파는 거 보면 네. 누가 나오고 막 이게 틀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쵸. 팔리잖아요. 네. 거기에 중간에 선수들 바뀌는 거 가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선수들 이적에 대한 것도 그 시간과 막 이런 걸 딱 세분화해서 팬들이 알고 미리 여기에 이거 시청할 수 있도록 해야 이런 네. 시스템이 있어야 중계권이 팔리죠. 그런 게 아예 없었던 F1이기 때문에 네. 그게 만들어졌던 게 1980년대 초반에 콘코르드 협정이고 그게 한 7, 8차, 7차, 8차 정도 아마 됐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맺어진 게 있습니다. 네. 이거에 따라서 나눠줘야 되니까 신생팀 들어오는 게 이제 엄청 어려워지죠. 야, 이거는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네. 합의라는 것 자체는 그 이상의 뭔가 제 막 4, 5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네요, 보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캐딜락이 내년에 들어오기로 된 것도 네. 한 4, 5년 동안 추진을 했는데 FIA에서 추진을 했어요. 네. FIA는 데려오겠다고 한 거예요. 이 얘기 처음 나올 때부터 F1팀은 반대했어요. 당연하죠. 예, 그래 놓고 이제 최종적으로 자격이 있는 팀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돈을 내고 실사비를 이 참가 희망자들은 다 냈어요. 이게 수십억 대입니다. 수십억 대 돈을 내고 참가 실사비를 그걸 내요. 참가비가 거의 그냥 예, 왜냐하면 네.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애들은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게 민폐예요. 약간 그러면 네. 시험 응시료가 수십억이네요. 네, 일단. 그렇게 해가지고 네. 두 회사를 뽑아가지고 네. 이제 마지막까지 해가지고 결국 한 회사를 뽑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모든 승인 도장 꽝꽝 찍었어요. 너네 2년 뒤부터 들어와. 이거 F1 팀이 힘 모아서 반대해가지고 무효가 됐어요. 이렇게도 됩니다. 이게 정치의 실패 케이스죠. 네. 그게 이제 안드레티 레이싱이라는 건데 심지어 이 안드레티 레이싱의 마리오 안드레티는 이제 미국인 마지막 챔피언이자 또 이제 그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그 어렸을 때 그 난민 생활하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와가지고 성공을 해서 미국 국적으로 성공을 한 다음에 F1에서 챔피언이 된 필힐 이후로는 마지막 챔피언이고 모터스포츠 전 분야에서 엄청난 업적을 세운 심지어 자기 팀을 만들어가지고 다양한 모터스포츠 분야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실제 지금도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사람의 아들과 손자가 지금 그걸 이끌고 있거든요. 이런 엄청난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네. 사람인데 얘네가 그 팀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 어... 헤리티지가 부족하다라고. 헤리티지가 네. 돈도 아니고. 네. 와. 그것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발칵 뒤집어졌죠. 당연하죠. 미국 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배출한 그렇죠. 유일한 챔피언이었. 그러니까 미국을 대표하는 네. 3대 레이싱 팀, 뭐 칩 가나시 있고 펜스케 있고 그다음에 안드레티거든요. 그런데 이 안드레티가 그렇게 무효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F1을 계속 추진을 하다가 네. 정치적으로 푼 거죠. 얘들이 처음에도 원래 캐딜락을 같이 들어오려고 했었어요. 네. 그래서 캐딜락 안드레티로 이제 들어오려고 했다가 이렇게 해서 안드레티라는 이름을 빼는 조건으로 승인이 다시 된 거예요. 캐딜락은 캐딜락인데. 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안드레티 글로벌이 대주주로 최대 주주로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재밌죠. 이게 현실 정치랑 비슷하지 않아요? 이거 보면. 그러게요. 네, 이런 보는 맛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거 그냥 궁금해졌는데 네. 그 기존의 F1 팀들은 안드레티를 왜 반대를 했던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F1 팀 중에 일부는 지지를 했어요. 도와줬어요. 그것도 웃기네요. 여기 전쟁이 네. 여기 전쟁입니다. 여기 보면 그 야. 약간 또 이게 그 옛날 춘추 시대 비슷해서요. 약간 합종 연행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붙었다 이렇게 붙었다 그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팀을 어떻게 운영하면서 누구랑 우호 관계를 가질 것인가. 우호가 또 적대가 되고 하지만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우리 팀 성적에 영향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엔진을 몇 팀이 쓰게 되느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하고 엔진을 쓰면서 들어올 것이냐 뭐 어느 팀에 마이너로 들어올 것이냐. 예를 들면 안드레티가 들어오면은 약간 그 알핀 쪽이랑 연관을 맺으면서 알핀 주니어 그러면 르노예요. 그렇죠. 지금 알핀은 사실상 르노기 브랜드만 알핀이고 르노기 때문에 네. 옛날에 포드가 F1 하면서 제규어 브랜드만 제규어 사실 포드 예, 결국 망했지만 네. 어쨌든 예 그런 식으로 네. 그게 망해서 또 레드불이 탄생한 거기 때문에 뭐 다 그렇죠. 뭔가 망하면 예, 새로운 것이 태어날 그 비료가 됩니다. 그렇죠. 원래 파괴적 혁신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 막 회사 같은 거랑도 굉장히 막 비슷하잖아요. 그쵸. 망해가던 회사가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더 위대한 그럼요. 브랜드가 탄생하고. F1도 그런 식이라 음. 알핀이랑 손잡는 그 케이스가 아니고 이번에는 캐딜락은 진짜 캐딜락대로 자신들의 엔진도 들어오는 오. 미래로 가면서 네. 일단 또 처음에는 르노 쪽은 아예 철수를 하고 엔진 쪽에서 네.
그 다음에 페라리 엔진을 몇 년 동안 사용하는 걸로. 이런 걸로 그러면 이제 페라리 진영에서 네. 이득이죠. 그렇죠. 유저가 하나 늘어나면 테스트 베드가 늘어나기 때문에 또 내년에 새 엔진 쓰는데 이 한 팀 더 있는 게 굉장히 득이 많이 되거든요. 데이터 엄청 쌓을 수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일단 그리고 규모의 경제이기 때문에 엔진을 만드는 숫자가 늘어나면 생산 단가도 단가가 떨어지고. 떨어지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쵸. 이 엔진 가격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네. 가격이 책정이 안 되죠. 사실 왜냐하면 개발비가 역시 또 회계를 지 멋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알 수는 없지만 네. 어쨌든 많이 들어갑니다. 수백억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대충.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로 네. 이걸 몇 개를 더 만드는 구조가 되면 얼마나 이득이에요. 그쵸. 만드는 입장에서. 그러면 페라리 진영. 페라리가 가면 페라리의 영향을 아주 크게 받고 있는 자우버는 지지를 할 수밖에 없고 하스. 자우버는 이제 갑니다. 네. 예, 자우버는 이제 아우디가 될 거기 때문에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우호지분이죠. 네. 하스는 예, 그래서 지지를 해줄 것이고 맥라렌은 자신들의 미국 활동을 안드레티가 도와준 게 있기 때문에 미국 진출을 맥라렌이 그래서 맥라렌이 가장 적극적으로 이걸 도와줬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맥클라렌과 연관 있는 친구들도 또 도와줘야 돼요. 그렇겠죠. 네. 내 친구의 친구네? 약간 네, 이런 그렇죠. 느낌이니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돈이 원래 많은 팀은 그렇게 영향을 안 받아요. 돈이 없는 팀이 반대였는데 네. 이제 그 돈이 없는 팀들을 맥라렌이나 페라리도 그렇고 맥클라렌도 그렇고 돈이 없어서 못하는 팀은 아니거든요. 이게 남아 돌죠. 그래서 남아 도니까 남는 돈으로 딴 거라는 거거든요. F1에 재정 규정 생겨서 얼마가 빠지밖에 못 써 하니까 얘네들이 자꾸 다른 모터 스포츠를 하는 거예요. 그게 또 이게 그냥 돈을 적게 쓰면 되지 이걸로 끝날 수가 없는 게 돈의 상당 부분이 인건비거든요. 11개 팀이 들어왔다가 얘네가 운영 못 해가지고 망하는 게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을 뽑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회사가 망하면 실업자가 돼가지고 이 업계에 그 전체적인 이 뭐랄까요? 그 인력 풀을 망가뜨려요. 아까 보니까 말씀하셨을 때 한 팀당 수백 명이 있다고 그렇죠. 했으니까 네. 난리 납니다. 엄청나겠네요, 진짜. 난리 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예를 들어 잘하는 사람을 뽑아갔는데 그 사람이 실업자가 돼가지고 그 사람 자리를 물려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다시 돌아간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얘네 입장에선 저 사람을 다시 데려다 쓰는 게 나오면 이 멀쩡하게 있던 애가 쫓겨날 자리 상태가 되면 둘 다는 못 쓰죠. 우리 예 다들 자선 사업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회사 하나 망하면 어떻게든 이걸 구제하기 위해서 마치 그 국가 경제에서 왜 세금으로 저 회사를 살려? 근데 저게 망하면 이 경제 돌아가는 게 다 망가지잖아. 그렇죠. 일자리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세금을 네. 투여해서 살려야 되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과 똑같거든요. F1이 다 그 같은 배를 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조심해서 데려오고 들어오면 이런 정치적인 거를 다 주판부터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쟤네가 들어와가지고 이런 악영향이 있을 때 우리가 뭘 얻을 거고 네. 그거를 각자 협상을 한 거죠. 이 내부에서도 이제 서로 따로 끼리끼리 그 편들이 있으니까 협상을 하고 요런 걸 보는 맛까지 오시려면 좀 많이 보셔야 되는데요. 네. 제가 중계하는 거 따라가시다 보면 한 3, 4년쯤 뒤에는 보이실 거예요. 아마 이것까지. 진짜 재밌습니다. 그러면. 네. 이게 현실판 삼국지네 막 하면서 보시게 될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단순히 그냥 스포츠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뒷이야기를 같이 보면 더 재밌긴 하겠네요, 진짜. 예, 사실은 겉에 보이는 게 많이 없는 스포츠거든요. 누가 1등하고 2등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면. 백조가 새끼 12마리 낳아가지고 네. 그 무리를 딱 떠다니는 그런 스포츠예요. 11마리죠, 지금요. 백조 새끼 11마리가 호수를 떠다니는. 근데 네. 그 아래를 보면은 백조의 호수거든요. 난리가 났거든요. 치열하다. 네. 악마가 꼬시고 있고 막 그게 네. 물 밑에서 막 펼쳐지고 있는데 겉은 최대한 우아한데 별일이 없어 보여요. 별일이 잘 안 터지기 때문에 네. 가끔 일이 터졌을 때 그 물 밑에서 있었던 게 보이기도 하지만 그 스포츠 선수로서의 대단함이 일이 터졌을 때 보이고 그 다음에 팀으로서의 대단함이 문제가 생겼을 때 보이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 적응하기가 좀 어려운 스포츠죠. 맨날 보이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캐딜락이 내년에 들어오면 네. 당장 잘하기는 쉽지 않지 않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신생팀이 포인트를 획득한 네. 데뷔 첫 해 포인트를 획득한 게 여태까지 통계적으로 40%가 안 돼요. 1포인트도 못 딴 게 60% 이상. 10위를 못하는 게 그렇게 12위가 어렵죠. 오. 어렵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F1이 변화가 적다 그랬잖아요. 네네. 강한 팀은 강하고 약한 팀은 약하고 현실 세계랑 똑같아요. 그 상위 미사국 5개가 딱 있으면 네. 과연 군사력이 과연 얼마나 바뀔까요? 안 바뀌죠. 그거랑 똑같아요. 군사력이 바뀌는 거랑 똑같거든요. 네. 하지만 가끔 바뀌죠.
정말 가끔씩. 뭐 예를 들면 요새 우리나라 방산 장난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군사력이 옛날에 약했던 건 아니지만 질적으로도 요새 보면 많이 나아지기는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1, 2년으로 보면 모르겠는데 한 20년 전 뒤로 보면 다른 나라가 돼요. 그냥 육군의 군사력만 해도 유럽에서 이게 오르락 내리락이 되게 심하거든요. 그쵸, 이제 생산력이라든지 유지를 하다가 질적으로 하락되는 거라든지 네. 또 요즘 전쟁 난 거 막 이런 거 포함해서 네. 이런 요소들이 그대로 F1에도 그게 있다 보니까 아. 장기적으로 보면 바뀌거든요. 네. 근데 단기적으로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안 바뀌다 보면 자 강팀이 있어요. 기존에 우승, 챔피언, 그러니까 각 그랑프리에서는 우승을 노리고 시즌 단위로는 챔피언을 노리는 네 팀이 있어요. 이 팀은 매년 그래요. 이게 현재 제일 강한 순위는 맥클라렌, 그다음 페라리, 메르세데스, 레드불 있거든요. 네. 8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0등 중에 8자리는 만약에 얘네들이 뭔가 이상한 짓을 하지 않으면 여기서 가져가는 거예요. 거의 고정이네요, 그러면. 네. 그다음 중위권에서도 여기를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내년부터 여기 끼겠다라고 목표를 잡고 있는 팀이 에스턴 마틴, 네. 아우디, 쉬울지 모르겠지만 네. 이게 목표는 높게 가져야지. 그다음 윌리엄스. 어. 여기가 지금 다 여기를 노리고 있어요. 알핀. 그러면 이게 벌써 8팀이에요. 그렇네. 16팀까지. 16등까지 정해졌네요, 거의. 그러나 물론 세상 일이 항상 재벌 아들만 잘 되고 그렇죠. 예, 밑에서는 이걸 신분 상승 못 하는 건 아니잖아요. 쉽진 않지. 네. 쉽진 않지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인생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얘기를 제가 중계 때 많이 하거든요. 이 아래 팀에서 포인트를 잘 땁니다. 특히 오래 잘 따요. 특히 그 와중에 또 8팀 중에 알핀이 좀 올해 많이 힘들어서 이제 꼴찌거든요. 10등을 가 있다 보니까 네. 여기에 원래 안 올라와야 될 친구들. 또 또 윌리엄스도 사실 원래 그 10등을 몇 년을 계속했는데 여기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제 이런 친구들이 모두 포인트를 나눠 갖고 있어요, 올해. 그러면 신생팀은 얘네가 다 나눠 갖는 구조면 다들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못하는 친구가 없어. 와, 중위권이 정말 빡빡하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캐딜락은 포인트를 따기가 좀 더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듣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네. 테크놀로지도 진짜 중요하겠지만 그렇죠. 사람도 진짜 중요할 것 같거든요. 뭐 아까 말씀하셨던 그렇습니다. 드라이버도 중요할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치프 엔지니어라든지 네. 뭐 전략을 짜는 사람이라든지. 그 테크놀로지가 사람입니다. 여기. 아, 사람이 테크놀로지예요. 예, 돈이 그러면? 많이 든다는 것도 다 인건비고요. 네. 주로 엔지니어의 인건비입니다. 아, 저는 테크라고 한다면 그 공학적인 테크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공학적인 기술 수준은 거의 똑같거든요. 공학적인 기술 수준은 여기 갑자기 무슨 새로운 노벨상을 딸 만한 이론이 나와가지고 적용되는 그런 스포츠는 아니니까 네네. 예, 기술적으로는 사실 거의 똑같다고 봐야 돼요.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개발할 때 어떤 조금 다른 접근을 한다든가 네. 조금 다른 해석을 한다든가 조금 다른 대응을 한다든가의 차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사람들이 노하우가 중요해요. 뭐 예를 들면 이번에 이탈리아 그랑프리라는 거를 얼마 전에 했는데 네. 그때 캐딜락이 처음으로 현지 스트래티지 엔지니어링을 운영을 했어요. 전략 운영을 했어요. 네. 거기에서 전략팀이. 여기에서 퀴즈가 나오죠. 여기는 지금 아직 차도 없거든요. 테스트 해볼 차도 없어요. 네. 그런데 무슨 전략 운영을 그랑프리에 와서 했을까요? 그걸 가상으로 자기들 차를 그 경기 중에 시뮬레이션으로 넣어놓고 여기서 생기는 문제점들에 대해 대응하는 걸 연습하는 거예요. 이거는 신생팀은 나오면 무조건 못합니다. 아예 안 돼요. 네. 팀이 안 돌고 신생팀이 엔진 시동도 못 거는 경우도 많아요. 그 노하우가 필요하니까요. 그 노하우가 없으니까. 경험자들 데려와서 뭉쳐놨다고 되지 않거든요. 차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야. 부품도 아닌데 F1은 네. 워낙 좀 한계치에 가 있다 보니까 네네. 불필요한 건 다 빼고 그러니까 2중 안전장치, 3중 안전장치 빼도 되는 건 다 빼요. 그 다음에 최대한으로 좁은 데다 몰아넣다 보니까 네. 압력을 받아도 더 받고 열을 받아도 더 받고 뭐가 선이 타도 더 탈 수 있고 그쵸. 이런 요소들의 한계치에 가 있는 거를 데이터로 관리하면서 어떻게든 그 한계를 안 넘어가게 관리라는 겁니다. 경기 중의 차는 그래서 멀쩡한 차가 없다는 말을 제가 자주 하거든요. 네. 보기엔 멀쩡해요. 겉보기엔. 그 안은 난리가 나 있고 엔지니어들은 우리가 무슨 온도가 어디가 달라지는 걸 보면서 드라이버한테 너 이 조작은 하지 마. 하고선 그걸 못 건드리게 한다거나 수치를 미묘하게 조절해가지고 거기에 부담이 안 가게 한다거나 이런 컨트롤을 해줌으로써 리타이어를 안 하게 되는 기술이 노하우가 쌓인 거죠. 그래서 요즘 완주율이 30년 전하고 비교하면 거의 10% 이상 올라갔어요. 완주를 잘해요. 이 노하우가 지금 쌓이고 쌓여서. 네. 하스도 2016년에 만들어졌는데
처음과 지금은 완줄이 지금 비교가 안 됩니다. 처음에는 맨날 그 피스탑도 다 실수하고 맨날 그 휠 너트 안 끼우고 내보내가지고 맨날 바퀴 빠지고 네. 그랬던 팀인데 지금은 안 그러거든요. 예, 그 노하우죠. 그 노하우의 힘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캐딜락은 그 노하우가 0이죠, 0. 0이니까 네. 쉽지 않겠네요, 진짜. 그렇죠. 그러면 캐딜락이 유명한 사람들을 뽑아오려고 엄청난 인재 전쟁을 벌이진 않나요? 지금 그것 때문에 난립니다. 아, 그래요? 각 팀에서 인재 지키기 위해 가지고 네. 지금 많이 빼간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캐딜락만 빼가는 게 아니죠. 서로 빼가는데 특히 지금 급한 쪽이 아우디요. 캐딜락은 일단 못해도 네. 어느 정도 이해해 줄 거예요. 심지어 자기 엔진으로 나오는 건 3년 뒤로 보고 있고 네. 여유가 있죠. 아우디는 준비한다라고 지금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공시한 게 4년 전. 심지어 이런 새로 신생팀을 만드는 건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기존 팀을 사는 쪽으로 해가지고 인수를 했죠. 그래서 엔진만 자기들이 개발해. 엔진은 또 우리 르망 24시간 나가는 LMP 엔진에서 또 하이브리드에서 좀 명성이 잦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대를 합니다. 네. 그것과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아우디가 사기를 쳤던 게 뭐냐면은 대표적인 그 거짓말을 했었어요. 그 르망 24시간을 거의 한 10년 넘게 지배하던 시기에 네. 광고를 하면서 왜 F1 안 하냐 그랬더니 F1은 실제 승용차와는 완전히 다른 차라 우리 여러분들에게 판매하는 차에 1도 도움이 안 되지만 르망 24시간에 나가는 차들은 바로 여러분들이 타는 차와 같은 종류의 차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여러분의 승용차의 기술이 넘어간다라는 정말 이걸 어떻게 양심적으로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 거짓말을 한 거예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게 네. 이거 바퀴 덮은 것만 빼면은 F1이랑 다를 게 거의 없거든요. 그 완전한 프로토타입에다가 네. 그 바퀴를 덮는다는 특징은 있지. 바퀴를 덮는다는 점에서 여러분의 승용차와 비슷하죠. 네. 히라우스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시트가 2개는 있다라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네. 그러나 실제로 한 명만 타죠. 그쵸. 네. 그런데 어차피 그 이름 자체가 옛날에 LMP였잖아요. 르망 프로토타입. 네. 어디서 거짓말을 양심에 정말 그 철판을 두르고 거짓말을 했었어요. 그러면 그런 팀이 왜 F1을 한다고? 말을 뒤집었네요. 네. 어쨌든 뭐 장사란 게 그러니까요. 그쵸. 네, 이미지란 게 그런 거니까 전 다 이해합니다. 근데 잘해야죠. F1 와서. 그쵸. 근데 왜냐하면 아우디는 잘하지 않으면 너무너무나 체면을 구기게 됩니다. 왜 그래요? 그 F1의 네. 뿌리가 아니라 F1이라는 실체 자체가 그 1920, 30년대 그랑프리 레이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1906년에 시작된 프랑스 그랑프리, 르망에서 시작된 그거를 직계 조상으로 두고 있고 그 네. 그랑프리들이 뭐 윈블던, 로랑가로스, US 오픈 있는 걸 묶어가지고 야 진검승부를 국가 단위로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챔피언십 만들고 회사 단위로 처음에 했던 게 이제 네. 유러피언 매뉴팩처러 챔피언십이 20년대, 그 다음에 유러피언 드라이버 챔피언십이 30년대 네. 만들어졌고 그게 융성하려다가 2차 세계대전이 나가지고 모든 게 무너졌다가 네. 전쟁 끝나자마자 주섬주섬 거 다시 모아가지고 다시 만들면서 이름 한번 붙여보자 한 게 F1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일 인기 있고 제일 잘 나갔을 때 네. 사람들이 이렇게 이걸 좋아하게 됐던 좋아한 게 있었으니까 나중에 전쟁 끝나고도 좋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좋아하게 됐을 때에 약간 한국식으로 하면 한국은 그 3대 해야 좋아하잖아요. 뭐 그렇죠. 네. 3대 드라이버 뭐 네. 베른트 로젠마이어, 루돌프 크라치올라, 타지오 누볼라리 있었고 3대 팀 네. 하면은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 지금의 F1은 메르세데스지만 그때는 메르세데스 벤츠입니다. 그 다음에 아우토 우니온 그리고 알파 로메오가 있었죠. 2개는 독일, 하나는 이탈리아인데 네. 그 중에 이 아우토 우니온이 바로 4개 회사 거의 망할 뻔했던 4개 회사를 뭉쳐가지고 대공황 때 막 다 힘드니까 그렇죠. 그래서 뭉쳐가지고 만들면서 했는데 이게 페르디난트 포르쉐가 나의 이 이상한 아이디어를 얘네가 들어준대요. 저 돈 좀 주세요 해가지고 네.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독일의 그분한테 이제 요청해가지고 네. 이거 위험하다. 네, 그래서 돈 받아가지고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나오면서 이 모터스포츠 팀이 아우토 우니온 했는데 잘했죠. 그래서 이게 유명해졌죠. 그래서 4개 회사 모았다 그래서 동그라미 4개. 바로 아우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삼국지의 거의 위초고 중에 하나 했던 거가 망하면 네. 보통 우리나라도 그 고구려 백제 신라 있다가 이제 망하고 이제 시대가 바뀌면 네. 다시 후백제 나오고 막 태봉 나오고 막 이게 후고구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다시 부활하는 거죠. 이제 알파 로메오는 물론 네. F1 처음 시작했을 때 절대 강자였는데 공기업
공기업이죠. 이게 공기업이거든요. 공기업도 경제적으로 안 좋거나 뭐 문제 생기면 일단 스포츠 팀부터 뺀다. 바로 빼야지. 네. 그래서 얘네가 챔피언하고 이게 사실 이 알파로메오에 복수를 하고 싶었던 우리 엔초 페라리가 원래 그 알파로메오 차를 쓰는 팀이었잖아요. 그걸로 스쿠데리아 페라리가 떴던 건데 그게 바로 그 30년대 그랑프리 황금기에 이탈리아 최고 팀이 스쿠데리아 페라리거든요. 차는 알파로메오. 그런데 이걸 이 배신을 당하고 내가 저 알파로메오 타도 알파로메오 해가지고 스쿠데리아 페라리 만들어서 F1에도 처음에 계속 도전하는데 너무 세가지고 이걸 이길까 말까 이제 거의 이길 때쯤 됐어. 몇 경기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겼다 졌다 해. 그러니까 갑자기 알파로메오가 우리 돈 없어 철수 해가지고 결국 그래서 페라리 세상이 된 게 F1이죠. 그 F1은 그렇게 처음부터 올인을 F1에 했던 팀이고 그걸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팀이라 스쿠데리아 페라리 없는 F1은 존재할 수가 없죠. 이렇게 페라리가 중요합니다. 어쨌든 그 페라리 아직 있죠. 그 다음 메르세데스 벤츠. 전쟁 끝나자마자 복귀했죠. 1954년에 르망 24시간부터 적복하고 바로 이제 F1 복귀해가지고 오자마자 그냥 다 이겨. 이게 그 이미지거든요. 실버 에로. 너희도 실버 에로 들어봤어? 하면서 그쵸. 우리가 오면은 그냥 무적이야. 당시 최고 드라이버 2명 있어? 다 데려와. 해가지고 바로 다 태우고 엔지니어들 다 투입해. 해가지고 최고 기술 다 넣어가지고 그냥 다 지배하는 했는데 1955 르망 대참사 때문에 철수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약속 때문에 55년 동안 F1에 직접적으로는 못 들어왔다가 복귀를 한 것이 2010년이고 다시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죠. 예, 그리고 지금은 최근에 보신 분들은 레드불 잘할 때 보다가 이제 맥클라렌 잘하니까 메르세데스가 조금 가볍게 보이실 수 있지만 그 루이스 해밀턴이 7번의 챔피언 타이틀을 가져가는 동안 6번이 메르세데스였고요. 컨스트럭터 챔피언십을 8번 연속 가져갔는데 8년 연속 이게 스포츠에 이거 생각하기 힘들잖아요. 그쵸. 그게 바로 메르세데스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축 중에 위촉 오중에 두 나라는 잘 버티고 있거든요. 하나 부흥시켜야죠. 이제 후백제 후고교를 만들어야죠. 이게 지금 아우디가 돌아오는 거거든요. 헤리티지는 확실하네요, 일단. 이 정도인 친구가 돌아오는데 와가지고 저희는 신생팀이니까 10등 해도 돼요. 이럴 수가 없어요. 말이 안 통하죠. 이거 안 됩니다. 심지어 르망 24시간 여기서도 거의 한 10년 동안 지배를 하면서 이 F1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거의 돈도 진짜 천문학적으로 쏟아부었어요. 개발비 많이 썼습니다. 실제 차에 적용 못할 거 많이 썼습니다. 네, 광고를 그렇게 하는 거죠. 광고. 이게 광고를 너무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그렇고요. 아우디는 들어오면 무조건 잘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공을 많이 들이고 있어서 이 아우디가 엔진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정확한 건 몰라요. 정확한 건 모르는데 루머상으로는 썩 좋지 않을 거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내년에 들어올 엔진 중에서 지금 기대가 확실히 되는 건 메르세데스 AMG. 엔진은 메르세데스 AMG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 팀 이름도 붙이면 AMG가 들어가지만 메르세데스인데 영국에서 만들어요. 알고 보면 재밌습니다. 메르세데스 팀도 본부가 영국에 있죠. 그리고 페라리가 엔진이 좋을 거라는 예상이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혼다 어떻게? 혼다가 이제 에스턴 마틴 엔진을 담당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레드불 포드. 여기도 조금 그냥 그럴 것 같아요. 르노는 아예 포기했죠. 르노는 아예 포기하고 메르세데스 걸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좋아. 지금 그러고 있죠. 포기했더니 지금 메르세데스가 좋을 것 같대 하면서 지금 분위기 아주 반전되고 있죠. 약간 이런 그렇죠. 느낌이네요. 여기가 약간 그게 있어요. 모터스포츠가 이건 F1뿐만 아니라 제일 많이 쓰는 사자성어가 아니라 영어권 사자성어. Right time, right place. Right time, right place.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위치에 있어야 된다. 투자할 때도 살짝 그 비슷한 그게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잘은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현명한 판단을 하더라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위치에 있지 않으면 빛을 볼 수 없다. 적절한 위치에 적절한 시기에 있는 것도 재주다. 저는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 강태공이 낚싯줄이 없는 낚싯대로 낚시를 하고 있는 걸 보고 사람들이 계속 놀렸는데 몇 년 동안 뭘 하고 있냐라고 주변에 가서 물었더니 시간을 낳고 있다. 그 시간을 낳고 있다의 의미가 그거였잖아요. 나를 알아볼 사람이 나를 찾아왔을 때 그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 천하의 내 뜻을 펼쳐보이겠다. 결국 그렇게 되잖아요. 그 타이밍을 기다려야 되고 그때 딱 있어야 되죠. 못 만났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 시기에 강태공을 알아볼 사람이 없었거나 강태공이 있는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니었거나 모든 레이스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알핀이 라이트 타임 라이트 플레이스가 아닌가 내년에 메르세데스로
하필 내년부터 바꾸거든요. 근데 내년부터 엔진이 좋아진대. 네. 물론 가봐야 합니다. 그렇죠. 예, 이 세상 일과 다 똑같다는 게 가봐야 아는 것도 똑같아요. 된다 한 사업 망하는 거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제가 은퇴한 자금을 모두 쏟아부어서 무슨 가게를 차린다고 제일 잘 나가는 종목의 가게를 차린다고 된다는 법이 없잖아요. 안 되죠. 그래서 네. 우리나라에 치킨집이 많이 망하잖아요. 네,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네. 아우디가 페라리라든가 네. 메르세데스 쪽에 엔진 인력을 많이 빼간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지금. 아,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빼가면 당장은 어려워요. 지금은 일단 늦었죠. 네. 가드닝 리브가 있기 때문에 다 이 동네도 규칙이 있습니다. 인력 빼갈 때는 가드닝 리브 규칙이 있어서 개월 수가 있는데 상위직은 거의 9개월에서 1년까지 가드닝 리브를 둬야 됩니다. 대신에 가드닝 리브 둔 사람은 그동안 원래 팀이 월급도 주고 근데 조금 밑에 애들도 네. 서로 또 합의를 하면 일찍 보내주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다 풀 네. 방법이 대신에 뭔가 좋겠죠. 그렇겠죠. 그렇죠.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정말 수많은 경쟁과 싸움과 물 밑에서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F1 문화예요. 익숙해지시면 정말 재밌어요.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친구가 되고 막 이러는 걸 계속 보게 되니까요. 네. 뭐 대표적인 거는 드라이버 입장에서 보면 또 재밌었던 게 케빈 마그누센과 니코 후켄버그라는 드라이버가 있어요. 네. 둘 다 좀 된 드라이버인데요. 후켄버그는 87년생이고 F1 데뷔를 2010년에 했으니까 좀 됐죠. 니코 후켄버그는 독일, 그리고 케빈 마그누센은 덴마크 네. 드라이버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옛날에 서로 다른 팀에 있을 때 경쟁이 좀 둘 다 좀 공격적으로 그 라인을 잡는 타입이다 보니까 둘이 부딪히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서로 욕하고 네. 심지어는 기자 인터뷰를 하는데 후켄버그가 아마 독일어 인터뷰를 하고 있었을 때였을 거예요. 그때 케빈 마그누센이 뒤를 지나가면서 이를 툭 치면서 인사를 한 거예요. 넌 너무 잘했다 막 하면서 그랬더니 뭐 그런 인사를 서로 나눈 거예요. 아, 후켄버그가 그걸 했는데 그랬더니 이제 또 마그누센이 너의 뭐 그거나 이제 뭐 막 그 욕하는 거 있잖아요. 네. 제가 이제 방송에 참아 못하지만 그런 욕을 하면서 이런 장면을 많이 연출했던 사이인데 네. 이 친구들이 하스에서 팀메이트가 됐네. 그래서 또 이거를 조회수 올리려고 또 네. 이제 그 토크쇼에 둘이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토크쇼를 또 하면서 하하하 옛날에 이랬지 하면서 이제 서로 도와주고 그러다가 또 올해 재밌었던 일이 뭐냐면 이 영화 개봉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영국 그랑프리에서 네. 니코 후켄버그가 F1 역사에 아주 안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기록이에요? 포디엄에 오르지 못한 시상대에 올라야 얼굴을 보여주거든요. F1은 그때까지는 다 헬멧 속에 정체불명의 생명체잖아요. 네. 포디엄에 올라야 헬멧을 벗고 사람들에게 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 보여주면서 국기 올라가고 물론 우승해야 국기 올라가지만 포디엄도 국기는 올라가거든요. 이 국가대항이라 그랬는데 네. 국가의 어떻게 보면 약간 국뽕 스포츠거든요. 그런데 그걸 한 번도 못 보여주고 있다가 한 번도 포디엄에 못 오르고 최다 경기 출전이라는 안 좋은 기록이죠. 정말 불명예네요, 그거. 네, 정말 오랫동안 포디움 못 오르면서 경기를 했다는 기록이 올해 깨졌어요. 영국에서 심지어 19그리드, 19등으로 출발해서 네. 차는 현재 꼴찌 팀으로 평가받던 자우버 그걸로 3등으로 포디움에 오른 거예요. 야, 그거야말로 진짜 영화네요. 저 현장 생중계수 이거 바탕으로 영화 만들면은 제가 네. 보기에 F1 더 무비보다 더 극적. 이거 와. 야 누가 이렇게 시나리오를 쓰냐 막 그런 게 할 거예요. 막 비 오는데 이쪽 저쪽에서 사고가 나고 막 극적인 추월 장면 나오고 막 이게 너무너무 재밌었거든요. 네. 예, 요소가 많았는데 다 설명드리려면 힘드니까 일단 그것만 하고 네네. 그런데 딱 그걸 할 때 이 후켄버그 팀 자우버의 차고에 마그누센이 와서 박수를 딱 쳐주고 있는 거예요. 옛날의 원수가 영원한 원수는 아니라는 거죠. 오. 그 우정으로 하스에서 같이 했던 우정으로 네. 와서 응원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야. 예, 멋있잖아요. 이거는 진짜 그 F1 팀이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그 우리한테 이득이 된다면 어제의 원수와도 손을 잡을 것이고 어제의 동지의 등 뒤에 칼을 꽂아야죠. 그것이 F1입니다. 아우디가 10년 넘게 르망 24시간 지배할 때도 팀을 이렇게 구해서 했어요. 자기들이 다 하지 않았습니다. 아우디 기술력 100%가 아니네요, 그러면. 자기들 기술력 100%란 건 없어요. 오.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그걸 네. 얘기하면 다 저 사람이 나한테 사기를 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입니다. 네네. 메르세데스 AMG가 그 팀은 원래 어떤 팀인가요? 브런 GP예요. 그러니까 혼다입니다. 혼다를 사와가지고 메르세데스 100% 기술이라 그러면 안 되죠. 안 되죠. 물론 그 혼다도 사실 그 전에 BAR이었고요.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
BAT. 예. 거기가 만든 브리티시 아메리칸 레이싱. 그거는 다시 영국의 티레일로 돌아가죠. 그래서 티레일입니다. 거기는 뿌리가. 근데 여기에 독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네요. 이 뿌리 전체에 독일이 하나도 없는데 독일 팀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심지어 그 엔진을 만드는 지금의 메르세데스 AMG HPP 그 회사는 원래가 네. 그 마리오 일리언이 만든 일모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일모르? 그러니까 엔진계의 에이드리언 뉴이. 요새 F1을 보신 분들도 처음 보신 분들도 네. 조금만 뒤져보시면 엔지니어 중에 최고가 에이드리언 뉴이다 이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공기역학적으로. 네. 근데 파워유닛 쪽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 해당하는 게 마리오 일리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네. 사람이 만든 회사입니다. 오. 그 사람이 메르세데스 벤츠가 옛날에 책임을 지고 F1 복귀는 못하겠다. 네. 선을 긋고 있을 때 그래도 하고 싶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르망 24시간부터 나가볼까? 그래서 이제 자우버랑 손잡고 네. 막 C9 그 굉장히 유명한 차 있어요. 은색으로 이렇게 되게 멋진 차 있는데 그거 할 때도 있었고 네. 그 다음에 F1에도 자우버랑 손잡고 나오려고 하다가 여기는 정치 세계잖아요. 자우버 F1은 좀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맥라렌이 엔진이 없다는. 맥라렌은 당시에 아일턴 세나 알랑 프로스트랑 챔피언을 여러 번 하다가 엔진이 힘들어지면서 갑자기 고생한 지 한 2년 된 팀. 자, 여기 완전 신생에 F1은 해본 적 없는 친구들과 네. F1의 잔뼈가 굵고 최강 팀인데 갑자기 엔진만 없다는 팀과 인기도 높아. 그러면 이 조강지처를 버리고 일로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갔죠. 거기는 갈 것 여기는 같아요. 낙동강 오리알입니다. 네. 자우버는 이런 낙동강 오리알을 3번이나 당했어요. 굉장히 불쌍한 팀입니다. 네. 어쨌든 불쌍하다고 뭐 더 해주지 않습니다. 그쵸. 그것이 현실이니까요. 어쨌든 돌아가서 네. 이 메르세데스 벤츠가 그러면 엔진을 우리 걸로 해. 그런데 F1 엔진은 우리도 만들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때 마리오 일리언의 엔진을 쓴 거죠. 그리고 그걸 처음에는 일모르 엔진을 붙이지만 나중에 브랜딩을 메르세데스 벤츠 엔진으로 하자. 그래서 엔지니어도 영국인, 공장도 영국. 거기서 만들어서 상표를 네. 메르세데스 벤츠 딱 붙였단 말이에요. 기존의 메르세데스 벤츠와는 1도 관계가 없어요. 네. 물론 기술 인력들이 이제 거기에 사람이 좀 들어갔겠죠. 당연히 네. 들어갔죠. 네. 지금도 포드가 레드불에 들어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다 혼다 겁니다. 혼다 거로 계속 만들다가 내년부터 포드 이름을 붙이기로 해서 네. 지금 개발하면서 포드 인력들이 도움을 주러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 설계 단계 할 때는 포드랑 계약도 안 했었는데 땀방울 조금 떨어지긴 했겠네요, 이제는. 그렇죠. 그러나 그걸 순수함을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 네. 상표가 중요한 거지. 네, 그렇죠. 그쵸. 딱지를 어디서 붙이느냐에 따라 명품이냐, 그럼요. 네, 그런 게 네. 되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메르세데스 벤츠도 그런 식으로 들어왔으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현대자동차가 부끄러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기술을 빼올 건 많아요. 이 모터스포츠에 심취한 어떻게 보면 익숙하지 않은 영역이죠. 그쵸. 일반 자동차 판매하고 할 때 만나보지 않았던 세계. 그쪽에서 가져올 건 많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저는 현명한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네.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정치를 잘해야 되거든요. 정치할 사람을 잘 뽑았는지가 제일 궁금해요. 그러니까 BOP 정치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 밸런스 오브 퍼포먼스라 그래서 F1에는 그게 없습니다. BOP 정치를 안 해도 돼요. 네. 그러니까 BOP는 밸런스 오브 퍼포먼스가 뭐냐면은 얘네 차가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러면은 거기에 한계를 이렇게 부여를 합니다. 그게 지금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좀 복잡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무게. 성적이 잘 나오면 일단 무게가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이 그 배터리 효율이 그 배터리 회전율이 너무 좋다라고 하면은 그 배터리 재충전했을 때의 출력, 이제 그 속도 얼마 이상 있을 때의 출력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주거나, 네. 그 다음에 이제 엔진 최대 출력을 조절하거나, 아. 예, 이런 걸로 성적을 강제로 합니다. 네. 그러면 정치를 잘하는 팀이 BOP에서 이득을 얻죠. 토요타가 그걸 못해가지고 원래 강팀인데 네. BOP를 계속 안 좋게 받아요. 우승도 못하는데. 정치를 못하는구나. 네, 제가 보기엔 정치를 못합니다. 그것도 이런 스포츠의 일부분인데 네. BOP는 정치하기가 너무 힘든 부분이거든요. BOP를 뺏기고 토요타는 도대체 뭘 가져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쪽은 네. 주면은 가져올 게 있는데 네. BOP는 사실상 성적을 뺏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캐딜락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경쟁사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모터스포츠 하면 미국에서 맨 처음 떠올리는 게 포드. 그렇죠. 예, 포드가 아무래도 헤리티지도 있고 성과도 거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도 르망 24시간도 좀 터치를 한번 했었고 뭐 이런저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 포드는 이런 걸 했는데 캐딜락은 F1과 인연이 없었단 말이에요. 포드는 F1과 인연이 아주 많았죠. 그쵸. 예전에 코스워스 DFV 엔진 그때가 그 DFV 엔진을 만들던 시기가 그 포드 V 페라리라는 영화가 나오던 그 네. 시기와 연관이 있어요. 이게 그 엔진 못 만드는 영국 회사들의 구세주 같은 엔진이 돼가지고 네. 1960년대 중후반부터 1980년대까지 50% 이상의 F1 팀이 그 엔진을 썼어요. 아, 엄청나네. 예, 롱런을 16년, 17년을 한 것도 문제인데 네. 그 점유율 과반수 엔진이라는 건 그 당시만 해도 F1 엔진 없으면 못 나오던 시기거든요. 네. 그 대부분 주요 팀들은 다 자기 엔진이 딱 있는 건데 공용 엔진으로 그만큼 좋은 엔진을 만들었던 그 브랜드가 포드였기 때문에 만든 건 코스워스지만 역시 브랜드 포드. 돈은 우리가 줬어.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포드 브랜드로 나와서 그 순위표에 보면 다 맥라렌 포드, 브라반 포드, 윌리엄스 포드 그냥 다 포드예요. 티렐 포드 그냥 다 포드죠. 아. 예, 그러던 시기가 있었고 네. 그랬다가 1990년대 말에 제키 스튜어트라는 또 우리 레전드가 있어요. F1에 스코틀랜드 출신의 F1 은퇴하고 나면 한 번씩 해보는 생각이 다른 스포츠에도 많지만 내 팀을 만들어 볼까? 아. 하고선 아들이랑 같이 스튜어트 그랑프리라는 걸 만들거든요. 네. 근데 잘 됐어요. 잘 됐어요. 잘 됐어요. 태어날 때부터 잘 됐어요. 오. 그래가지고 거기가 이제 조니 허버트, 루벤스 바리첼로 이제 좀 경력 있지만 좀 사연이 있는 조니 허버트와 또 브라질의 떠오르는 신성으로 아일턴 세나의 뒤를 이을 거라고 믿는 바리첼로 이런 두 명의 라인업으로 이제 경력도 어느 정도 있는 두 명이니까 잘 되니까 포드가 눈이 돌아가서 이걸 인수를 한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영국 기반으로 돼 있고 우리가 영국 브랜드 인수해가지고 영국에 좀 장사 좀 해보려고 하니까 제규어 브랜드로 나왔죠. 그리고 여기에다 한 수를 덧든 게 제키 스튜어트가 만든 것까지는 좋은데 네. 여기에 또 이름값 있는 관리자가 이걸 이끌면 잘 될 것 같다 해서 니키 라우다를 데려 또 하나의 레전드. 니키 라우다가 정말 위대한 네. 사람인데 딱 하나 재주 없는 게 뭐냐면은 최고 관리자로 이끄는 걸 못해요. 거의 마이너스의 손이거든요. 네. 제규어도 그렇게 포드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네. 망하는 길을 가게 됩니다. 야. 그래서 망했죠. 그 팀을 인수한 것이 디트리 마테시츠고 그래서 레드불 레이싱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력한 레드불이 태어난 것이죠. 네. 어쨌든 이런 모습들을 옆에서 봤는데 포드는 막 이런저런 사연이 있는데 우리는 없어. 우린 그래서 그 주변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 르망 24시간도 인기는 있는데 돈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나머지 주변은 어떻겠어요? 아, 거기는 인기는 있어. 인기는 있는 거 알겠어. 근데 인기도 돌아오는 게 없네. 네. 여기에서 아주 큰 계기가 터지게 되죠. 첫 번째가 2017년 네. 리버티 미디어의 F1 인수입니다. 이게 F1의 문화를 바꾸고 네. 죽어가던 미국 시장을 거의 심폐소생술 해가지고 되살렸거든요. 의식불명이었는데 살아났어요. 네. 어마어마하게 큰 반전이에요. 네. 미국이 이제 그 F1 인기가 죽다 못해가지고 땅속으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살아나는 것도 있고 젊은 층의 자동차에 대한 문화가 그 유럽도 그렇지만 특히 미국과 일본에서 많이 식었어요. 애들이 차를 몰라. 관심이 없어. 일단 아예 관심이 없고 그냥 차를 사도 무조건 싼 차, 경제적인 차, 전기차 맞아요. 여기만 생각을 하지 차의 문화에 1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 다 많으니까 모터스포츠도 안 되고요. 네. 그랬는데 리버티 미디어가 들어오면서 젊은 층 공략 하면서 갑자기 여태까지 안 되던 소셜 미디어 그냥 다 풀어. 유튜브 다 풀어. 그 다음에 뭐 누가 와서 찍는 거 다 제한만 하다가 다큐멘터리 찍는다고 거래하고 와서 찍어 해가지고 다큐멘터리가 대박을 치고. 와, 넷플릭스에서 그렇죠. 진짜 대박 났잖아요. 그렇죠. 이걸 보니까 생각이 다들 달라지잖아요. 사실 그 일환으로 F1 더 무비도 허락이 돼서 촬영이 된 거거든요. 아. 그러면서 아예 F1이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민 거죠. 네. 예, F1 홍보수단으로 아예 쓰자. 예전에는 F1 영화 찍겠다 그러면 어디 헐리우드에서 노는 이런 애들이 F1을 감히
팀들이 엄청 싫어하잖아요, 원래. 그렇죠. 네. 이번에도 많이 싫어했습니다만 방해가 정말 많이 됐거든요. 실제로 그렇죠. 경기력에 영향을 주는 것도 있었고 대회, 특정 팀이 손해를 보는 것도 있지만 이쪽은 정치이기 때문에 다들 참아라 하고 넘어가는 거죠. 네. 뭐 어쨌든 뭐 영화가 잘 됐으니 좋은 거 아니야? 한잔해 하고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네. 그런 거고요. 어쨌든 이거를 보는 이 급변하는 상황을 보고 안드레티와 인연이 많았던 캐딜락이 안드레티가 F1 간다고 그랬을 때 네. 당연히 나는 손을 잡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미 마음은 넘어와 있었고요. 네. 그 와중에 이제 안드레티가 이런저런 사연을 겪는 동안 결국 그래 우리 가자까지 거 이게 된 거죠. 그래서 캐딜락은 지금까지도 분위기는 아주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생팀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을 거고 그래도 그 40%가 안 되는 그 확률에 들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있어요. 최근에 신생팀인 하스가 잘 됐었고 네. 첫 해. 그러나 물론 하스는 그럴 만한 이유는 있었습니다. 하스는 자본주의 중에서도 가장 자본주의적인 팀이 되겠다라는 색깔 확실하네요. 네. 그래서 여기는 규정 이제 명시를 된 걸 보면 직접 만들어야 되는 부품, 설계부터 제작까지. 네. 설계를 하고 제작을 외주를 줘도 되는 거. 그다음에 남이 만든 거 그냥 사오면 되는 거. F1이 주는 표준 부품. 이 네 가지로 구분이 돼 있어요. 네. 이 중에 사와도 되는 거는 다 사오고 남이 해야 되는 건 다 남한테 맡기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건 규정에 써 있는 최소한만. 인력도 최소한으로 굴려도 되고. 네. 이렇게 함으로써 성공을 한 케이스죠. 그 되게 그럼 새로운 기준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네. 차도 달나라에서 만들고 우주선을 보내서 달에서 만들어 오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 달라라라는 이탈리아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게 또 아까 그 오레카처럼 이 차 만드는 걸로 아주 훨씬 더 유명한 회사예요. 달나라가. 예, 달나라가 F2, F3 차도 달나라에서 만들고요. 일본 슈퍼포뮬러도 달나라에서 만듭니다. 네, 그럼 캐딜락처럼 이렇게 신생팀이 들어갔다라는 거는 네. 12번째 팀도 나올 수도 있다는 거네요. 지금도 추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얘기는 그래요?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F1은 13팀까지 나오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26자리가 준비는 돼 있거든요. 네. 그 규정이 26명의 드라이버가 달렸을 때까지는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일단 계획은 있네요, 그러면. 예, 실제로 2010년 코리아 그랑프리가 개최된 시점에는 12팀이었죠. 그게 그 전에까지 상황이 안 좋아서 9팀으로 줄었다가 네. 신생팀을 3개를 한꺼번에 받은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진행한 것처럼 절차를 엄하게 해가지고 무슨 네. 뭐 실사를 해가지고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하고 싶다는 애들 들어와 하고선 그냥 그때는 급했거든요. 급하면 일단 손부터 내밀고 보잖아요. 근데 지금은 급해서 부른 게 아니고 들어온다는 사람들이 많을 때 한 거라 고개 뻣뻣이 세우고 이제 받은 거고 그때는 급했거든요. 팀이 없어서 망하게 생겼어. 그 팀들은 세 팀 모두 3시즌 동안 포인트가 없었고요. 포인트가 없는 수준이 아니라 107%에 못 걸리는 팀들이 많았어요. 107%가 뭐냐면은 퀄리파잉 때 Q1 때 너무 성적이 안 좋은 차를 거르기 위해서 느린 차가 섞여 있으면 매우 위험해요. 느린 차는 반드시 뒤에서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느린 차를 뒤로 보내거나 경기에 참여해서 위험한 상황 만들지 않도록 참가를 막는 규정 107%가 있는데 그게 적용이 됐었어요. 그때. 그러면 랩타임 107%. 1위와 비교해서 Q1의 1위와 비교해서 그러면 1분 40초로 달리는데 1분 47초라는 거예요. 그걸 넘어간다는 거예요. 요즘은 상상하기 힘들죠. 올해 이탈리아 그랑프리에서 Q1의 1등부터 20위 최하위까지 기록 차이가 1초 차이가 안 났거든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래. 네, 그거 2초 차이만 나도 와 정말 차이 많이 난다 이런 느낌 들고 3초 차이 나면 차가 다르네. 그런데 옛날엔 7, 8초가 넘는 차이가 많이 났었어요. 매 경기. 그러니까 당연히 포인트를 못 따죠. 무슨 일이 나도 못 따죠. 이 팀들은. 그러다가 2014년에 당시에 이제 다 망하고 두 팀 남아 있었고 이제 한 팀은 몇 경기 나오다가 못 나오다 막 하고 펀딩을 한 해 만에 하고 클라우드 펀딩으로 나온 애 막 하고 있었고 한 팀이 살아남았던 것이 정확히는 살아남은 게 아니라 2번 넘겨졌어요. 예, 2번 주인이 바뀌고 그 팀에서 포인트를 땄던 것이 줄스 비앙키 2014년 모나코 그랑프리에서 아마 땄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몇 경기 뒤에 세상을 떠났죠. 정확히는 사고는 그때 나고 1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있다가 세상을 떠나서 그게 또 F1 안전 규정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됐죠. 너무 안타까운 사고였고 그 줄스 비앙키가 그 대부로서 세례받을 때
대부 역할을 했던 그 드라이버가 샤를 르클레 지금 페라리의 네. 그 샤를 르클레 대부예요. 줄스 비앙키가. 어. 그래서 못 이뤘던 원래 페라리 주니어 드라이버로 페라리로 가기로 예정됐던 드라이버인데 네네. 못 가고 세상을 떠났는데 르클레가 그 대부를 대신해 가지고 그거를 한 거죠. 이런 스토리 알면 정말 재밌죠 F1이. 그 예술이다 진짜. 와. 그 선수 이야기 그러면 잠깐 좀 해보자면은 아 네. 우리가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음. 봤을 때는 그 대중적으로 봤을 때 뭐 세나라든지 아, 슈마라든지 이런 사람들 요즘 이제 해밀턴 많잖아요. 세나를 알면 어느 정도 보신 분들이죠. 아 그런가요? 네. 모터스포츠를 아예 모르시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미하엘 슈마허 한 명이었고요. 네. 최근에 좀 보신 걸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루이스 해밀턴 혹은 막스 베르스타펜이 언제쯤에 관심을 가졌냐에 따라 들어본 이름이고 코리아 그랑프리를 기준으로 좀 관심을 가졌으셨다면 세바스찬 베텔. 역사상 누가 네. 가장 뛰어나냐 이런 거는 네. 따지기가 굉장히 그건 어려워요. 어렵죠. 네, 네. 같은 차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네. 따지는 게 무의미하고 시대에 따라 그 시대 정신이 있어서 다릅니다만 그래도 숫자로 보면 루이스 해밀턴이 거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고 오. 압도적으로 네. 뛰어난 게 루이스 해밀턴. 기록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뭐 최연소 기록은 베르스타펜이 좀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이고요. 예전에 베텔이 가지고 있던 거를 다 많이 가져간 게 베르스타펜이고요. 바꿔서 말하면 베텔도 처음에는 최연소 기록을 다 쓸어 담던 말도 안 되는 드라이버였고 그 전에는 이제 해밀턴이 가져간 최다 기록들은 대부분 미하엘 슈마허가 보유하고 있던 걸 몇 년 전에 해밀턴이 다 무너뜨린 거예요. 다 깨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거의 다. 남은 게 거의 없죠, 슈마허는. 근데 제가 기억했을 때 해밀턴이 처음에 딱 등장했을 때 유색 인종에 대한 이야기 아, 네네. 그런 이야기 많았었잖아요. 많았죠. 네. 최초의 흑인 드라이버니까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F1 드라이버가 그래도 수백 명의 드라이버가 배출됐는데 네. 흑인이 한 명이라는 게 처음이 해밀턴이라는 게 그때 당시로 네. 그게 좀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였죠. 근데 심지어 이제 인종차별 이슈까지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건 실제로 네. 있었기 때문에 뭐 아무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 가장 인기가 높고 잘 나가던 드라이버가 페르난도 알론소인데 하필 둘을 팀메이트로 둬서 근데 또 페르난도 알론소는 잘 나가기도 했지만 굉장히 베테랑이기도 했고 그때쯤은 그때도 베테랑이었어요. 18년 전에도 베테랑이었습니다. 알론소는. 네, 2001년 데뷔니까 네. 벌써 6년 차, 7년 차거든요. 그리고 2년 연속 챔피언을 하고 맥라렌 간 거니까. 그런데 루이스 해밀턴은 신인. 근데 이거를 자 우리 이제부터 동급 대우를 하자. 심지어 이 친구는 고개 뻣뻣이 잘하는 자신감을 절대 잃지 않고 잘한 신인이기 때문에 네. 페르난도 알론소에게도 절대 흔히 말하는 좀 움찔한다든가 이런 거 하나도 없는 그러다 보니까 두 드라이버가 당연히 부딪히죠. 그 해 가장 좋은 차가 또 맥라렌이었기 때문에 자 가장 좋은 차로 정말 이 검증된 최강의 드라이버와 떠오르는 최강의 드라이버 둘 다 잘해. 전쟁이 나죠. 그러면 그때부터 어제 이 친구가 오늘의 왼수가 됐는데 어제도 원래 친구도 아니었어. 여기는 더 심하죠. 그 와중에 팀 내 정치적인 이슈들도 생기고 이제 팀 외적인 이슈도 터지고 네. 예, 그 유명한 스파이 게이트가 바로 그때 터져서 네. 이 두 드라이버 중에 연루된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죠. 이 정보 제공과 관련돼서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확인된 건 없습니다. 다 그렇죠. 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네. 그래서 알론소의 고국인 스페인에서 해밀턴이 공격을 받게 된 거죠. 인종차별적으로. 관중석으로부터. 그게 이제 노골적인 거고 뭐 인터넷은 말할 것도 없고요. 거기는 뭐 말할 거 네, 없죠. 플랜카드를 가져오는 거는 좀 심한 거지. 아니 근데 왜 그렇게 그 흑인 드라이버는 많이 육성이 되지 못했던 건가요? 모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한국 드라이버가 음. 아직까지 탄생하지 않은 것과 비슷하다고 봐요. 일단 경제적으로는 한국이 드라이버를 네. 경제 규모로 생각하면 지금 F1 드라이버가 한 20명쯤은 탄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못해도 5명. 음. 예, 평균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이 좀 그렇게 한데 핀란드는 챔피언을 3명 배출했어요. 인구와 경제 규모를 생각하면 말도 안 되죠. 핀란드는 네. F1 그랑프리를 개최하거나 그 비슷한 수준 크기의 서킷이 없어요. 자동차 못 만들어요. 근데 거긴 챔피언을 3명 배출했어요. 여기에서 큰 선수도 차이가 아니고. 있죠. 그렇죠. 와. 인구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죠. 그래서 그런 농담이 있긴 해요. 핀란드가 워낙 유명한 드라이버를 많이 만들어서 핀란드에는 나무에서 드라이버가 열린다. 뭐 그런 농담이 있어요. 네. 진짜로 제가
생존한 드라이버 중에 최애 드라이버라는 키미 라이코넨이 핀란드 드라이버입니다. 그 전에 또 팬덤, 아직도 최고의 드라이버 중에 하나로 치는 사람이 많은 팬덤이 아주 넓은 드라이버가 미카 하키넨도 핀란드 드라이버고요. 네. 그 다음에 그 해밀턴 라이벌로 유명한 니코 로스버그의 알죠. 아버지 케케 로스버그가 최초의 핀란드 챔피언이고 독일 사람이랑 결혼을 해서 낳은 애가 F1을 독일 국적으로 나온 거죠. 이게 예전에 과거에 예. 정말 옛날로 돌아가면은 모터스포츠라는 게 귀족 스포츠이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모터스포츠가 귀족 스포츠라는 말이 이런 동네가 다시 한번 또 슈레딩거의 고양이를 호출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똑같다는 건 아니에요. 뭐 양자역학 같은 건 아닌데 네. 그게 실조는 사실 두 가지가 다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귀족 스포츠이면서 그렇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 관측하느냐에 따라 네. 보이는 게 달라집니다. 귀족이라는 개념을 19세기 말에 대입하기가 좀 애매한 면이 있는 게 첫 번째가 있고요. 귀족이 있었지만 그때도 그 다음에 이제 모터스포츠를 처음 한다는 거는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주로 네. 부르주아 중에서도 사장님들이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사장님들이 하고 그것과 관련된 사람들이 그 관계자로 주변에서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끼리 이거를 대중들에게 흥미는 알게 하지만 그 사람들이 직접 하기에는 좀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네. 그때 당시의 이미지로 치면은 지금 기준으로 우주 개발 같은 느낌이라고 했는데 우주 개발을 일반인이 아무나 하지 않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귀족 스포츠가 맞죠. 근데 무슨 귀족들이 우리만 즐기려고 만들었냐? 네. 라고 하면 그런 건 절대 아닌 거죠. 일반에게 홍보를 하려고 일반에게 접근하려고 만든 거예요, 애초에. 그렇죠. 그때 보여주는 거는 이렇게 하고 와서 즐기는 거 이렇게 하고 기사도 이렇게 하고 그걸로 국뽕 채우고 하는 사람은 하는 사람끼리 하는 거죠. 네. 이런 구조로 돌아가는 거였기 때문에 귀족 스포츠라는 표현이 있는 거죠. 여기서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돼 있다 보니까 네. 안 해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조차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F1 드라이버가 될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능성이 있는 사람도 많았고 네. 우리나라 드라이버 분들 잘해요. 우리나라 미케닉 분들 정말 잘하시고요. 우리나라의 오피셜들도 잘하고 이게 어디에서 자라서 어떤 환경에 있었느냐. 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right time, right place 딱 그게 되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농담 많이 하잖아요. 빌 게이츠가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그렇죠. 과연 뭐 회사나 차렸겠냐 뭐 이런 일론 얘기들 머스크, 하잖아요. 뭐 젠슨왕 다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스티브 잡스. 용산 가 있을 거라 그러잖아요. 네. 한국인 드라이버가 그러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지금 되나요? 우리나라는? 지금 당장은 당연히 어렵고요. 네. 근데 도전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FIA F3까지 갔던 신우현 선수도 네. 유로 포뮬러 오픈에 있고 이규호 선수도 지금 스페인 F4 아마 하고 있을 거고 네. 이규호 선수도 카트 굉장히 잘 탔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국적으로는 사실 이 정도가 한계고 왜냐하면은 한세용 선수는 F1 갈 때 영국적으로 갔기 때문에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건 어쩔 수 없었어요. 네. 거기 F2까지는 이걸 다 허용을 해줘서 태극기를 다 달고 나가는데 F1 가면은 하나를 골라야 되거든요. 한국 스폰서가 한 회사라도 20개, 30개 바라지도 않아. 한 회사라도 관심을 가졌어요. 물론 F1 경기 나가고 이제 F1에 다시 올라갈 기회가 사라진 뒤에는 스폰서가 생겼어요. 스폰을 받고 있는데 네. 그게 주니어 때부터 붙었다면 그게 한 11살, 12살 이때부터 붙어야 되거든요. 그때부터도 사실 많이 힘든데 네. 이제 그 집안은 이미 기둥뿌리가 뽑힌 상태일 거예요. 그때부터도. 그러니까 오히려 드라이버들은 그런 스폰서에 대한 고마움을 끝까지 간직하게 되고 네. 어쨌든 우리나라에도 그걸 희망하고 카트 타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모수가 많아야 됩니다. 진짜 잘하는지는 덧바라치를 타봐야 알거든요. 예를 들어서 등급이 1부터 10까지 있다고 치는데 제일 낮은 등급이 10이라고 치고 네. 10에서 잘 타는 사람이 8에서 잘 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 속도를 경험해보지 않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 속도에서 정제된 애들과 경쟁해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자기 레인으로 달리는 게 아니라 어깨 싸움을 하면서 가야 되는 스포츠인데 18에서 잘 타는 친구가 6에서 잘 타는지 모르고 이거를 계속 피라미드마다 올라가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원래 모수가 많지 않으면 절대로 발견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저는 분명히 가능성 있는 사람 많다고 생각하는데 올라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네. 늘어나고는 있어요. 지원자들이.
그러면 F1 선수가 되려면은 거쳐야 되는 단계가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나마 어느 정도 FIA가 정리를 해놔가지고 네. 현재 보통은 입문은 다 카트로 하고요. 카트에서 월드 챔피언십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는 레벨이 된다. 꼭 1등은 아니어도 돼요. 어차피 그 동네 1등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네. 물론 다 1등을 하고 올라오는 애는 달라요. 이 싹부터 다른 애들이 같은? 있어요. 베르스타펜만 있는 게 아니고 되게 많아요. 다 1등하고 올라온 드라이버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실제로 베르스타펜은 1등을 못 올라가고 간 적이 꽤 많아요. 그래요? 어린애가 잘하니까 그 1등 할 때까지 안 기다려주고 올렸거든요. 근데 베르스타펜 못지않은 천재들이 네. 있어요. 근데 걔네가 F1에 맞는지는 모를 일이죠. 그것도 다를 수 있겠네요. 네,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못 올려요. 그렇게 해서 실패한 케이스가 많죠. 성공보다 실패가 많아요. 근데 F1은 대부분 다 약간 제가 이런 농담을 썩 좋아하지는 않지만 죄송합니다. 서울대 가면 다 전교 1등 하던 애들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렇죠. 딱 그거거든요. 공부 잘한다고 잘 걸러서 왔지만 거기서 잘 된다는 보장이 없죠. 그렇죠. 그것과 비슷합니다. F1이. 예, 카트를 타면 다음에는 어디로 가요? 그래서 이제 포뮬러 차로 이제 카트는 차라고 얘기를 보통 안 하거든요. 네. 카트에서 카트에서 모든 과정을 거쳐서 인정을 받으면 포뮬러를 타게 되는데 엔트리급 포뮬러가 있어요. 그 엔트리급 포뮬러를 지금은 F4라는 걸로 이름을 통일해 놨어요. 네, F4는 국제 챔피언십은 없고요. 네. F4는 월드 챔피언십이 없어요. 대신에 이제 지역별로 경기를 하고 F4급 차로 하는 F4가 아닌 대회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F1 아카데미. 그게 F4급 차를 쓰지만 F4는 아니고 F4보다는 등급이 낮아요. 네. 이런 거를 이제 우리는 통칭해서 엔트리 포뮬러라고 부르고요. 이런 엔트리 포뮬러를 예전에는 이렇게 F4 하는 거는 이미 공인된 FIA의 규격 같은 이름이잖아요. 네. 옛날에는 어떤 식이었냐면은 포뮬러 토요타, 포뮬러 르노, 포뮬러 BMW 뭐 이런 식이었어요. 포뮬러 포드 뭐 이렇게 불렀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 코리아 그랑프리 때 그 홍보성으로 국내에서 그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포뮬러를 타는 프로그램을 찍은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그게 포뮬러 가서. BMW. 그 엔트리 포뮬러입니다. 약간 좀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르다고 느꼈는데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그게 가장 기초적인 포뮬러예요. 처음 입문할 때 타는 거예요. 처음 입문하게 하는 걸 태워줘야지 F1을 태우면 못 달립니다. 일단. 시동도 못 건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시동은 드라이버가 거는 게 아니니까. 그래요? 드라이버는 시동 걸 때 네. 하는 동작이 스위치 하나 도와주는 것밖에 없고 외부에서 겁니다. 안에 시동 장치가 실려 있지 않고요. 시동을 네. 거는 방법은 있어요. 지금은 2014년에 생겼어요. 네. 그 하이브리드가 되면서 배터리가 있으니까 그전에는 시동을 하기 위한 배터리를 싣는 개념이 없었거든요. 다른 배터리는 전기 장치를 하기 위한 아주 작은 배터리만 들어가는 거였기 때문에 네. 어쨌든 예, 다시 돌아가서 그 일반인에게는 엔트리 포뮬러도 버겁죠. 왜냐하면 카트를 안 타셨던 분들일 테니까. 그렇죠. 하지만 엔트리 포뮬러가 되는 순간 목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엔트리 포뮬러부터 해야 됩니다. 그거는 또 쉬면은 사라지기 때문에 쉬지 않고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커리어 단절이 불가능한 스포츠입니다. 이 동네가. 쉬면 끝이네요, 그냥. 쉬면 끝입니다, 그냥. 네. 그 일단 차도 적응이 안 되고요. 왜냐하면 그 엔트리 포뮬러도 발전을 하면서 바뀌어요. 상위 기술들이 내려오고. 어쨌든 F4에서 어느 정도 국가별 F4에서 인지도를 쌓는다. 특히 잘해야 되는 게 영국 F4도 있지만 이탈리아 F4. 이탈리아 F4가 카트도 이탈리아가 본고장이고 F4도 이탈리아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탈리아가 메이저 무대예요. 그래서 거기서 잘하면 이제 F3급으로 가게 되는데 네. 거기에 F3급이 아주 많고 진짜 어려운 건 FIA F3 월드 챔피언십이 있어요. 월드 챔피언십이 드디어 나옵니다. 네. 거기에 신우현 선수가 몇 년 전에 2경기인가 3경기를 나간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시즌이 일찍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하위권 팀이 돈을 내줄 드라이버를 좀 태워줘야 되거든요. 네. 어차피 챔피언십은 우리는 안 되고 예, 그러면 유능한 사람을 발굴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기회가 있어서 실제로 잘했기 때문에 불려갔었는데 그러나 뭐 포인트권 근처 가기는 불가능했죠. 거기 어렵습니다. 거의 30명 정도 타는데 네. 이게 1, 2, 3, 4등 잘하는 놈들만 잘하고 거기도 탑팀에 가야 돼요. 거기는 차는 같은 차를 주는데 네. 같은 차를 줬다고 같은 차가 아니에요. 네, 이걸 어떻게 굴리느냐에 따라 그 팀에서 그 팀 멤버들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운영하고 엔지니어들이 어떻게 반응해서 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차가 그 부품만 똑같다고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팀에 가야 되고 그 네. 빅팀이 잘합니다. 거기도 똑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잘하는 애들 한 1, 2, 3등 하는 레벨이 되면은 F2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못 갈 수도 있고. 아니, 그러면 F2는 몇 개 팀 있는 거예요? F2는 지금 12팀에 네. 24명이 경쟁을 합니다. 아. F2는 F1이랑 거의 다 따라가서 F1 최종전 때 최종전을 하고요. 네. F1에서 F2 드라이버들을 많이 선호를 하죠. 왜냐하면 F1과 비슷하게 다니기도 하지만 차의 성능도 그나마 근접을 많이 해 있고 네. 지금 랩타임 기준으로 가까운 곳은 한 11초, 12초 차까지도 근접을 해요. 그럼 굉장히 빠른 거거든요. 네. 그리고 F1과 비슷한 운영 방식으로 운영이 돼요. 방식이라고 하면 팀 운영? 경기 운영? 예를 들면 의무 네. 피스탑 아. 방식도 있고 타이어 운용도 있고 같은 피렐리 타이어의 그 타이어 조합들을 사용을 하고 네. 차고는 안 씁니다. 차고는 안 되고 네. 차고는 저기 어디 없으면 천막 치든가 진짜 그래요. 그래요? 되게 좀 서럽게. 그리고 F2까지는 어차피 페이 드라이버이기 때문에 네. 네, 월급도 못 받으면서 돈 내고 하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네. 거기에서 잘하면 F1에 올라가는데 올해는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2025 시즌에는 네. 루키가 많이 들어오네요. 그래서 완전한 규정상 루키가 4명. 네. 규정상은 아니지만 사실상 루키가 1명. 조금 경기를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풀 시즌은 처음인 친구가 1명. 그래서 루키가 6명인데 네. 이게 진짜 많은 시즌인 게 그 전년도는 1명도 없었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1명도 없는 해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F2에서 챔피언이 된다고 기회가 오는 게 아닌데 챔피언부터 안 올라가고 엉뚱한 애부터 갈 때도 있어요. 야, 이거 완전 아까 말씀하셨던 라이트 타임 라이프 레이스라는 네, 게 맞아요. 정말 하나하나 맞아 들어가는 그리고 진짜? 동아줄을 잘 잡아야 됩니다. 이게 주니어 때 네. F1 팀들이 이렇게 주니어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네. 미리미리 키워요. 각 팀들이 카트부터 네. F2까지 키우는 드라이버들이 많아요. 네. 또 매니지먼트 회사도 있어요. 예를 들면 팀이 키우는 게 아니고 페르난도 알론소가 키우는 올해 F1 올라와서 최근에 잘하고 있는 그 보톨레토, 가브리엘 보톨레토, 가비라는 친구가 네. 이 알론소가 키운 여기에서 처음으로 F1에 올라온 드라이버예요. 그러면 이제 그 학원에 막 이거 이름 네, 붙여놓고 이거 그렇죠. 광고하겠죠. F1 드라이버 배출. 우리나라 하면 무조건 할 것 같은데. 네. 근데 실제 광고 그렇게 해요. 아, 그래요? 진짜 해요. 진짜 해요. 네. 그 매니지먼트 회사도 돈 받는 거니까. 어쨌든 그러면은 이 주니어 프로그램에서 이 주니어에서 드는 돈을 한 3분의 1 정도 대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1년 30억 정도 드는 동네가 있다 하면은 10억은 주는 거예요. 20억은 알아서 구해오시고. 그렇게 해서 각 팀별로 키운 드라이버들이 한 명씩 있는데 네. 예를 들면 그래서 그 팀의 미래라고 키우는 드라이버가 있어요. 메르세데스 같은 경우에는 조지 러셀이 그렇게 키운 드라이버예요. 그런데 그 뒤에 키운 게 키미 안토넬리. 그 두 명을 지금 한꺼번에 데리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키운 드라이버. 그런데 레드불 같은 경우에는 막스 베르스타펜은 그렇게 키운 드라이버는 아니고요. 네. 1년만 자기들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1년도 안 채웠어요. 네. 그게 뭐냐 하면은 빨리 올라올 때 페라리랑 메르세데스랑 레드불이 경쟁이 붙은 거예요. 얘를 데려가려고. 그래서 급하게 F1에 올라와서 최연소 기록이 다 깨진 거예요. 급하게 올라가는 조건으로 거기 간 거라서. 반면에 조지 러셀은 정상적으로 컸기 때문에 네. 그 윌리엄스에서 3년 있다가 올라왔죠. 고생 많이 했죠. 윌리엄스가 만년 꼴찌 절대 Q2 못 가는 팀이던 시절에 3년 있었거든요. 그 전에 메르세데스가 키운 드라이버들이 발테리 보타스도 그렇게 키웠고 그 다음에 에스테반 오콘도 그 프로그램이고 근데 보면은 에스테반 오콘 엉뚱한 데가 있잖아요 지금. 페라리가 키운 드라이버 중에 아주 엉뚱한 라인을 많이 탄 걸로는 세리오 페레스 또 페라리 주니어였거든요. 근데 이제 데뷔는 자우버로 페라리 엔진을 쓰기 때문에 자우버로 했다가 맥라렌으로 갔다가 이게 포스 인디아로 가가지고 좀 몇 바퀴 돌았죠. 꼬였네요. 예,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오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상하게 가게 된 케이스가 메르세데스에서 키웠는데 얘가 팀이 없어. 그러니까 르노랑 딜을 한 거예요. 르노와 딜을 하면서 우리 드라이버를 넣어줘라. 그 이제 마이너하게는 이런 거 있죠. 올해도 그 영 드라이버들이 무조건 2번씩 그러니까 한 팀엔 4번 각 차마다 2번씩 영 드라이버가 P1에 나와서 달려야 되는데 프랙티스 1 그러면 각 팀의 주니어는 내가 그 자격이 있는 유일한 드라이버다 그러면 4번의 기회가 있고 2명이면 2번의 기회가 있다고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폴 아론이라는 친구가 그 알핀 주니어, 르노 주니어에 있어요. 네. 리저브 드라이버로 와 있는데 이 친구가 벌써 3번을 탔어요. 그걸 타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자우버로 프랙티스에 한번 나왔어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딜을 한 거죠. 알핀이 우리 주니어 좀 태워줘. 그러면 횟수가 늘어나잖아요. 자우버는 돈이 급하기 때문에 아우디가 인수해 갈 거지만 아직은 가난한 팀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내년부터 부자팀이에요. 부잣집에 시집가기로 했는데 네. 아직 결혼식을 안 했어. 약혼 상태. 지금 그거거든요. 우리 집 자체는 아직 가난한 집이에요. 이제 이런 스토리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지는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니어는 어쨌든 F2를 거쳐서 올라가게 되겠지만, 네. 그리고 물론 F2가 아니더라도 돼요. 다른 쪽도 맞죠.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다른 쪽 출신이 많았고, 대표적으로 한 12, 13년 전으로 시계를 돌리면 F2는 없었고요. 네. 그때는 이제 GP2가 있었어요. GP. GP2가 그대로 F2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GP3는 유러피언 FIA F3 챔피언십과 둘이 병합을 해가지고 현재 FIA F3 챔피언십이 됐고, 그 다음에 GP2랑 경쟁을 하는 포뮬러 르노 3.5라는 게 있었어요. 르노가 하는 아예 주니어 프로그램들이 차 규격 시스템이 있었어요. 주니어 학습 시스템 뭐라 그러죠? 이 학교 시스템이 있었어요. 거기에 최단 정상이 포뮬러 르노 V8이고, 베텔도 그쪽을 주로 했었고, 데니엘 르카도도 그쪽을 주로 했었습니다. 이게 좀 달라요. 그래서 올라오는 줄이. 그거의 뿌리 중에 뿌리가 알론소죠. 알론소가 네. 이 프로그램이 옛날 옛적 이름이 월드 시리즈 바이 닛산이라는 시절이 있었거든요. 월드 시리즈 바이 닛산의 그 챔피언 출신으로 네. F1에 올라온 게 알론소야. 그 자격으로. 예를 들자면 현대차 같은 회사가 큰 대기업이 F1 팀을 만들 가능성이 높을지, 아니면 기존에 이제 레이싱 팀을 하던 곳에서 투자를 받아서 혹은 펀딩을 받아서 가는 게 더 빠를지. 우리나라 분들도 이제는 한국 기준이요. 네, 한국 팀이 좀 생기길 많이들 바라고 있으니까. 네, 한국 F1 팀이 만들어지는 거는 자동차 회사가 들어오는 것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어렵습니다. 모터스포츠 팀이 성장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정말 해외에서 알아주는 명가 중에 명가 모터스포츠 팀이 F1 갔다가 산산조각 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 죽음의 무대입니다. F1쯤 가면. 왜냐하면 너무 큰 돈이 들고, 그다음에 큰 압박감과 일정이나 이런 것부터 모든 것들이 사람을 뼛속까지 긁어놓는 스포츠랄까요? 물류부터 일단 힘들고요. 워라벨이 사실 없는 건 아닌데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모든 것들이 이 스포츠에서 이기기 위한 책임인데, 이기기 전에 일단 돌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차가 빨리 달리기 전에 일단 차고를 떠나는 것부터가 쉽지가 않고요. 네. 이 모든 거에 모두가 실수를 하면 안 되는데, 한 명이 실수했다 그래서 그걸 또 뭐라 그럴 수가 없는 문화고, 그 사람이 또 주변에서 뭐 말 한마디 했다고 갑자기 이 사람이 슈퍼맨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기다려줘야 되고, 이런 조직으로 너무나 오랫동안 해외를 삥삥 돌면서 집에 못 가요. 여름방학에 15일, 겨울방학에 한 달 집에 가고, 그 내 계속 외주를 도는 거야. 이거를 경력을 한 10년 이상 쌓은 사람들, 20년, 30년 쌓인 사람들이 많이 누적돼 있는 팀이 제대로 된 F1 팀이 되는 건데, 이거를 일단 해보면 사실 한 시즌만 해봐도 다 나가 떨어지거든요. 처음 하는 사람들이. 그럴 것 같네요. 힘들어서 못 버티고, 그거를 이제 경기장에 가면은 그 밤낮 없이 일하는 거예요. 특히 프레스 오피서, F1에 좀 도전할 만한 직종 중에 하나가 또 프레스 오피서가 있어요. 언론 담당, 드라이버들이 인터뷰할 때 옆에서 그 말 하면 안 돼 막 이거 잡아주고, 인터뷰 일정 잡고, 이벤트 참가 일정 잡는 매니저 같은 역할도 하면서 보도자료 내고, 이거를 소수의 인력들이 하는데요. 이 사람들을 뽑는 가장 중요한 자격 중에 하나가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 밤샐 수 있느냐. 대놓고 일을 많이 시키겠다는 거예요. 네, 그거를 한 10수년 하면 시니어 프레스 오피서로 올라가는 거고, 프레스 오피서만 그렇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쵸. 이게 뭉쳐 있는데 어디에서라도, 그러니까 여기는 이기기 위한 그 팀원으로서, 지금 드라이버가 아니라 팀원으로서 내가 그 드라이버와 똑같은 마음으로 이기기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친다. 드라이버도 인생을 바치는 친구들이거든요. 학업도 포기하고 인생의 목표를 7, 8살에 정하면, 흔히 좀 이게 인터넷 용어지만 이게 뒤가 없어요. 노빠꾸예요. 노빠꾸로. 예,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는 순간 내 인생을 다시 돌아보는, 마치 그 허영만 선생님 만화 미생 같은, 거기서부터 야 이제 어떡하냐? 나는 이것만 보고 살아왔는데, 이 굉장히 어려운 고민을 하는 처지에 놓여야 되거든요. 그걸 한 사람들이고, 젊을 때 낙을 다 포기하고, 먹는 것도 그 수십 년 동안 통제하고, 매일매일 일과를 그 트레이닝으로 이거 하고 살아는 그 인생을 한 애들이 그걸 하는데, 미케닉들이
계속 밤새서 일할 생각이 아니면 그런 사람이 섞여 있으면 팀이 안 굴러가고 그러면은 성적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그런 사람만 뽑아요. 요즘 말로 하는 워라밸을 따지는 사람들은 절대 못하는 일일 것 같고. 그래서 FIA에서 강제로 야근 금지 시간을 지정을 하고 1년에 예외로 둘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해버리고 네. 그 다음에 여름 휴가도 강제. 모든 걸 그냥 강제로 쉬게 하는 거예요. 강제로 놀아라. 그리고 이제 법적인 규제도 있기 때문에 모든 시간을 7일 24시간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는 쉽니다. 예를 들면 전화가 왔을 때 퇴근길에 얼마나 급하게 서둘러 가서 일하느냐 그 마인드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퇴근했습니다. 저는 일을 못합니다 하는 이런 쪽이면은 이미 그 팀은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F1 팀에는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 출근하는 날부터 눈이 돌아가 있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네. 중국인 드라이버도 나오고 중국 쪽에서 워낙 뭐 자본도 있고 하지만 사람도 많고요. 한국인 드라이버가 못 나오는 것에 대해서 결국에는 궁금해하는 거는 네. 우리가 실력이 부족해서라고들 많이들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니죠. 근데 그건 아닌 것 같네요. 중국은 보니까. 모수가 많죠. 일단 드라이버 모수 정말 많고요. 상위 모터스포츠까지 지원을 하는 회사도 정말 많고요. IT 신생 기업들이 지원 정말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중에 유령 회사도 있겠지만 뭐 어쨌든 후원은 하니까 네 그런 게 F1에도 사실 좀 이슈가 좀 몇 개 있었어요. 그 유령 회사와 걸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미국에서 가상화폐 관련돼 가지고 크게 문제가 된 회사들이 몇 개 있었잖아요. FTX 막 이런 회사들. 네, FTX가 F1 스폰서로 들어와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또 이제 문제가 크게 발생했죠. 큰 돈을 얘네가 줘야 되는데 회사가 그렇게 됐네. 네, 이게 다 현실 사회에 아주 직접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F1에. 그게 또 이제 또 리치 에너지 사건이라는 것도 있었고 리치 에너지라는 에너지 드링크 회사가 영국에서 탄생을 하면서 그 사업가가 엄청난 후원 계약을 해서 무려 타이틀 스폰서 그 팀에서 가장 큰 우리 이름을 쓰는 팀으로 나가라라고 하스의 스폰서로 들어왔거든요. 우리 꼴찌팀을 중위권으로 올리겠다 까진 좋았죠. 그리고 색깔도 이뻐, 디자인도 이뻐. 근데 일단 처음에 이 로고 디자인이 표절이라는 얘기가 나올 때부터 수상했어요. 그 신생 에너지 드링크인데 왜 물건이 없는 것 같지? 하는 데부터 나오다가 이제 나중에는 결국 돈 한 푼 안 내고 이 팀이 사라지거든요. 얘네가 계약 위반해서 안 넣었다 하면서 이게 10년도 안 된 얘기입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스폰서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므로 중요한데 거기에 사기꾼도 섞여 있다. 충분히 섞여 있을 수 있죠. 충분히 섞여 있을 수 있죠. 현실 세계가 똑같습니다. 그거를 크게 경험을 했던 팀이 또 하스기도 했고 그래서 스폰서 잘 구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스폰서가 중국에 많았기 때문에 모수가 많았고 그래서 상위권까지 많이 진출했는데 그렇다고 중국에서 제일 잘하는 친구가 F1에 꼭 왔냐? 저우관유가 F1 최초의 중국인 드라이버였는데 이 드라이버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드라이버도 동아줄 잘못 잡아서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니어 드라이버들은 다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실령님 이거를 하거든요. 그러면 F1 팀들이 주니어 프로그램 하면서 동아줄을 내려줘요. 그중에 잡으면 안 되는 동아줄로 유명한 르노 주니어가 있거든요. 하필 르노 주니어였어요. 한세용 선수도 르노 주니어였고요. 이 팀은 이런 농담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탈출은 지능순 이라고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 저우관유도 다른 팀의 주니어로 갔다가 자우버로 F1 데뷔를 하게 되고요. 한세영 선수도 윌리엄스 주니어로 도망갔다가 F1 데뷔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일 유명한 최근 사건이 그 팀에 알론소가 뛰고 있을 때 알핀에서 갑자기 베텔이 에스턴 마틴에서 은퇴 선언을 했을 때 알론소가 그 팀으로 간다라는 인터뷰를 하니까 여기 드라이버가 비어있는데 리저브 드라이버로 밀어주면서 키우던 주니어 에이스가 오스카 피아스트리거든요. 그래서 바로 발표를 한 거예요. 얘는 피아스트리가 내년에 알론소의 자리를 메꿀 테니까 우리 팬들 걱정하지 말라 했는데 피아스트리가 바로 이 소셜미디어에 저 아닌데요? 저 알핀에서 안 뛸 건데요? 하고 주니어가 그걸 올린 거예요. 이게 난리가 났어요. 이건 중재소까지 갔어요. 이게 한 3, 40년 전에 이 주니어 드라이버 계약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여기 중재 재판소가 있어요. 그래서 걔네가 이게 타당한지 아닌지는 봐주거든요. 계약을 그냥 맘대로 막 이렇게 할 수는 없게. 알고 보니까 얘가 맥라렌이랑 딜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맥라렌으로 데뷔해서 지금 챔피언십 경쟁하고 있잖아요. 알핀은 올해 꼴찌를 향해 가고 있고 그 동아줄을 잡고
근데 사실 몰래 맥라렌 동아줄을 잡고 있던 게 피아스트리인 거죠. 이 라이트 타임 라이트 플레이스가 딱 이겁니다. 예, 어쨌든 이 그 줄을 잘 잡은 게 저우관유인 편이고 그나마 빨리 다른 거 잡아가지고 잘 갔고 예이페이도 굉장히 잘하는 드라이버였는데 스폰서도 조금 좀 애매하고 그 다음에 라이트 타임 라이트 플레이스가 안 되는 바람에 F1 근처도 못 왔어요. 근데 이 친구는 작년에 르망 24시간 우승했습니다. 중국인 최초의 르망 24시간 우승자가 됐어요. 거기서도 큰 절망을 겪었는데 큰 절망 겪고 포기하지 않아야 성공할 수 있죠. 큰 절망을 겪는다고 꼭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그걸 겪지 않고 성공하는 애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중국에 비해서 모수가 적긴 하지만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다른 배경이 되는 루트를 지망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숫자만큼 F1 드라이버 유망주의 모수가 늘어나서 나중엔 가능해질 것 같아요. 정혜선 회장 이후에 현대차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 모터스포츠 많이 나가고 WRC, TCR하고 이제는 제네시스가 LMDH까지 나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일반인의 상식으로 봤을 때는 그 다음 스텝은 F1이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 거의 모든 자동차 회사가 좀 이름값 좀 있거나 뭐 이런 회사들은 항상 받는 질문이었어요. 그게 현대만 받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F1 좀 잠깐 거쳐갔던 BMW 맨날 나옵니다. 그 질문. 루머도 맨날 터지고요. 그런데 현대자동차는 회사도 크잖아. 돈도 많잖아. 많죠. 현찰이 많잖아요. 현찰이 많으면은 현찰이 꼭 필요한 게 F1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조건인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모터스포츠 주변 걸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동시에 하는 거는 냉정하게 저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좀 낭비예요. LMDH 프로그램과 이걸 다 같이 할 수는 있는데 어느 정도 노하우가 쌓여서 그걸 같이 굴려도 될 만할 때가 되면 근데 지금은 심지어 제가 알고 있기로는 WEC 프로그램이죠. 정확히는 지금 LMDH 만드는 게 WEC 프로그램인데 월드 엔듀런스 챔피언십이랑 월드 랠리 챔피언십을 아마 이 관리 조직은 하나로 아마 굴릴 거예요. 네, 그게 맞아요. 그래야지 그나마 합리적인데 하나 굴리는 것도 힘든데 두 개 굴리는 거 노하우 좀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페라리가 관리 조직이 구분은 돼 있는데 맨 위가 붙어 있어요. 그 WEC와 F1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알핀도 하고 있고요. 에스턴 마틴도 하고 있고요. WEC와 F1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팀들은 WRC는 없죠. 근데 WRC와 WEC를 같이 하고 있는 게 토요타가 있죠. 그러니까 옆에서 보고 배운 WRC라는 팀으로서 이 노하우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단계는 이것까지 하는 게 맞죠. 여기에 F1까지 하나 더 얻는 거는 그거는 아마 안 할 거고요. 뭐 하나를 접고 하겠죠 하면. WRC도 그렇고 WEC도 BOP 스포츠이기 때문에 BOP 없는 스포츠는 좀 접근을 다르게 해야 되거든요. 운영 자체도 완전 다르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메르세데스가 WEC 진출을 안 하는 이유 인터뷰 물어보면 항상 그래요. BOP 있는 걸 안 한다. 거기 가가지고 우리가 잘 만들면 더 무겁게 만들고 이딴 짓 하는 거 안 할 거다. 그렇죠. 우리는 차를 잘 만들어가지고 이겨야 되는데 그 비슷한 얘기하는 게 또 베르스타펜도 그래요. 베르스타펜도 너무 잘하는 드라이버인데 BOP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에서 내 기량을 보여줄 수 있겠냐. 그 어떤 드라이버도 완전히 성능 차이 나는 차로 이길 수는 없거든요. 우주선하고 자전거하고 속도 비교를 할 수는 없거든요. 이건 극단적이지만 그 다들 비슷한 성능이 나오는 동네에서는 미묘한 차이가 진짜 우주선과 자전거의 차이를 만들어서 이게 과한 게 아니게 돼버립니다. F1 저도 잘 몰랐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지금 더 재밌거든요, 사실. 네, 중계 앞으로 많이 보시면 더 재밌으실 겁니다. 스타플레이 보고 있습니다. 네, 꼭 보세요. 근데 이제 이렇게 F1에 대한 대중들의 그런 인식이 좀 많이 넓어지고 있고 좀 대중화되는 것에 대해서 좀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의 꿈입니다. 꿈이에요? 저희 꿈이 대중화되어서 그 지금 F1을 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는 팬 중에 F1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많은 걸 알게 돼서 해설자들도 나오고 그러면 저보다 잘하는 분, 지금도 저보다 잘하는 분들이 많지만 해설자는 안 하시려는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더 훌륭한 해설자 나오면 저도 편안하게 맥주 마시면서 소파에서 F1을 보는 게 저의 꿈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모르시는 거는 잘못이 아니니까 보시면 재밌어요. 그리고 바로 모든 걸 알려고 하지 않고 조금씩 알아가면 요소가 재밌다 보니까 진입장벽이 좀 높긴 하지만 재밌을 수 있으니 중계를 꼭 챙겨보시고 F1은 길게 봐야 되는 스포츠라 그 챔피언십을 쭉 따라오셔야 돼요.
한 경기 한 경기는 좀 잔잔할 수 있는데 네. 좀만 참아주세요. 네.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은 야구 144경기 보는 것도 보기 때문에 빠지면 아. 볼 겁니다. 근데 한 경기 한 경기에 어떤 그 도파민 터지는 네. 거는 잘 없어요. 여기는 정말 조용하다가 화산 터지는 곳이거든요. 한 방에 빵 근데 터트리는. 언제 터질지 진짜 몰라요. 그래서 계속 그 조용한 걸 보고 있어야 됩니다. F1이랑 자동차, 뭐 스포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인생 살 때 좀 잘 참았다가 아, 네. 적재적소에 내가 있어야 되는구나. 아, 그렇죠. 그리고 터트려야 될 때 터트려야 되는구나. 요거를 좀 잘 배워가는 것 같은데 아마 이제 모든 스포츠가 그렇겠지만 좀 더 밀접하게 돈도 연결돼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기술 여러 가지를 다 총합한 거다 보니까 더 좀 빠지면 더 재밌지 않은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좋은 기업도 좀 더 많이 나오고 이제 그런 스포츠도 F1에도 언젠가는 진출하기를 좀 바라면서 좀 더 저희가 F1을 재밌게 보면서 위원님한테 박수를 좀 많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악권이었습니다.